파동의 진행과 굴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 그 파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하죠. 처음에 하는 거는 파동에 대한 기본적인 이야기를 할 건데, 파동이라는 게 자체가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죠. 이거는 뭐 중학교 때도 배웠던 내용이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파동은 그 어떤 그 성질 자체를 우리가 에너지의 이동이라고 봐요. 결론이죠, 이게. 파동이라는 행위는 뭐냐면은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거야. 그 말 그대로 파는 에너지란 뜻이고 돈은 움직인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에너지를 이동시키냐면은 일단 진동이 발생을 해. 진동이 발생을 하죠. 그 진동을 발생하면은 그 진동이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그 진동을 전달시켜줄 물질, 전달 물질이 필요하고, 그 전달 물질에 의해서 뭘 이동시키냐면 에너지를 이동시킨다.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정도의 그 파동의 정의를 내려놓으시면 돼요. 다시 파동은 특정한 지점에서 진동이 발생하고 그 진동을 전달시켜주는 매질에 의해서 주변으로 퍼져나가는 현상, 에너지가 전달되는 현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제 진동이 발생하는 그 지점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를 파원이라고 얘기해요. 파원 들어봤을 거야. 파동의 뭐 발생 지점 파원. 그리고 이제 전달하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얘기하죠. 매질. 근데 이제 매질은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매질은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한다. 일단 들어봤을 이야기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전달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미리 이 얘기를 좀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은 파원은 얘는 진동수를 결정해줘요. 진동수를 결정하는 게 파원이다. 진동수란 말은 들어봤지? 들어는 봤을 거 아마? 뭐 얘가 정의 자체는 이제 1초에 몇 번 진동하냐 이건데, 진동수 보통 우리가 F라고 쓰죠. 프리퀀시에서 단위는 Hz, 헤르츠를 써요. 이런 게 있다. 그냥 진동수.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근데 파원이란 요소가 진동수를 결정해 주는구나. 그다음 매질은 뭘 결정해 주냐면, 매질은 속력을 결정해 줘. 파동이 진행하는 속력을 결정해 준다. 속력을 이제 V라고 쓰면 되죠. 그래서 파원과 매질이 각각 이런 그 두 가지 물리량을 결정해 주는구나 라고 하고요. 파원은 하나밖에 없어. 그 얘기는 곧 진동수는 불변이라는 뜻이야. 됐지? 다시 요 얘기를 지금 미리 한 이유는 뭐냐면은, 파원이 진동수를 결정해 주는데 파원이 진동 발생 지점이고 그 진동 발생 지점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야. 거기서부터 출발한 파동은요, 진행하면서 진동수가 절대 불변이야. 안 바뀌어. 그래서 항상 되게 많이 물어보거든, 사실. 진동수는 어떤 파동이든 간에 진행하면서 바뀌지 않아요. 매질이 바뀌어도 진동수는 그대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파동, 뭐 대표적으로 소리 같은 게 파동이잖아. 소리는 이제 예를 들면 너네가 이 소리 듣는 거죠. 이런 거. 이 소리 듣는 거 자체가 이게 진동이죠. 파원. 그리고 매질은 뭐가 돼? 공기. 또는 뭐 벽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될 수도 있어요. 물 속에서 소리 들리고, 벽 속에서 벽 지나서 소리 들리고, 다 들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부터 소리가 진동이 발생한다. 소리는 전부 다 진동이야. 내 성대도 지금 소리를 내는 것도 뭐야? 진동이죠, 결국. 성대가 진동해서 주변의 공기를 울리고, 그 울림이 너 이제 귀에 고막을 같이 울려주면서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고막이라는 건 사실 내가 내 스스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남이 컨트롤해 주는 거야. 고막은 내가 내 의지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내가 진동하는 거에 따라 같이 너네도 진동하는 것 뿐이지, 소리를 듣는다는 행위 자체가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몸의 그 부위 중에 하나야. 고막이라는 부분은. 그리고 그 진동이 이제 그 보통 파원에서부터 퍼져 나가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이제 파동 그리면 이런 거 많이 그리거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진동이 퍼져 나간다 보통 얘기하죠. 근데 이거는 파동의 어떤 형태 중에서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하는 요소이잖아. 그래서 파동을 종류를 나눠가지고 구분을 해요. 이렇게. 자, 이제 첫 번째로 구분할 게 뭐냐면은, 파동 이거부터 합시다. 매질이 있냐 없냐. 방금 파동의 그 전달 물질이 매질이라고 얘기했는데, 매질이 없는 파동도 있거든. 제일 먼저 이제 구분할 게 그거야. 매질이 있는 파동을 탄성파라 그래요. 매질이 없는 파동은 비탄성파라고 얘기합니다. 비탄성파. 매질 없는 파동 많이 들어봤을 걸, 익히? 빛 같은 애들. 그치? 빛은 매질이 필요 없는 파동이죠. 그리고 이런 비탄성파를 같은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얘를 전자기파라고 얘기해요. 전자기파. 비탄성파,
전자기파. 대표적인 애들이 뭐가 있어? 빛이 있어요. 빛이 있는데 이 빛은 사실 우리가 포괄적으로 부르는 요소지 그냥. 사실 일일이 다 이제 구분해가지고 정리해서 보는 게 아니라 빛에서 뭉뚱그려서 눈에 볼 수 있는 거 보통 뭐라 그래? 가시광선이라고 하죠. 가시광선 같은 걸 보통 빛이라고 얘기하고 사실 빛의 종류가 되게 많잖아. 전자기파 종류 되게 많아요. 뭐 있어? 적외선이라는 빛도 있고요. 자외선이라는 빛도 있고 X선, 감마선, 뭐 마이크로파, 라디오파 이런 거 다 들어봤을 거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뭉뚱그려 합쳐가지고 전자기파라고 얘기합니다. 빛이라고 하죠, 흔히. 그 다음에 탄성파 하면은 대표적으로 또 뭐 있어? 소리 같은 거 있죠. 소리 음파라고도 하고. 중학교 때 배우는 기본적인 파동, 지진파. 피파, S파. 이거 다 알죠, 지진파는. 이상하게 지진파는 다 알아. 파동 중에서 제일 유명한 파동이라고 난 보통 생각하거든. 애들이 피파도 다 알고 에스파도 다 알고 뭐 피파가 종파인지도 알고 막 다 안단 말이야. 다만 헷갈려서 그렇지. 피파가 종파인가 항파인가 그런 것 뿐이지. 지진파 또 뭐 있어? 물결파. 이런 거 뭐 되게 많죠. 등등등등. 그냥 뭐 용수철이 진동하면 용수철파, 물이 진동하면 물결파, 줄이 진동하면 줄파. 다 이름 붙이면 돼요 그냥. 됐지? 이렇게 해서 매질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파동을 구분하는데 매질이 없는 파동은 전자기파, 빛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매질이 필요하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그랬던 거 횡파, 종파. 매질이 그 진행하는 방향과 그 진동 방향이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하냐 아니면 수직으로 작용하냐에 따라서 파동의 명칭을 다르게 부르죠. 얘를 이제 종파라고 합니다. 나란하게 진행하는 파동. 그 다음에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횡파가 있죠. 종파, 횡파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시면 되고 종파 같은 경우 제일 유명한 거 소리죠. 소리가 종파다. 우리가 그렇게 쓸모는 없지만 피파가 종파예요. 이건 뭐 지구과학하지 않는 이상 우리가 볼 일이 없죠. 이거는 아마. 그 다음에 횡파는 빛이 있고요. 빛이 횡파야. 가시광선, 전자기파 전부 다 횡파고 그 다음에 또 유명한 파동 S파가 있죠. S파. 근데 중요한 거 요즘 소리랑 빛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소리라는 파동은 매질이 있는 탄성파이면서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하는 방향이 나란한 종파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빛이라는 애들은 전자기파라는 애들은 매질이 필요 없는 비탄성파이면서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횡파예요. 이렇게 정도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따가도 얘기하겠는데 그 파동이 진행하는 모양이 있어요. 모양이 있는데 그 모양을 가지고 이걸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평면파라든지 아니면은 구면파라는 애들이 있어. 이거는 파동의 모양을 가지고 구분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시려면은 저 파면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줄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구분하는 방법들이 종류가 이 정도가 이렇게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이 정도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파동을 표현할 거야.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지금 34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그냥 파동의 매질의 유무에 따른 분류나 또는 진동 방향과 진행 방향에 따른 분류를 나눠놨다는 거 알아놓으시면 되겠고 그 35페이지를 보시면 파동의 표현이라고 돼 있지. 그래서 이제 파동이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었어. 종파도 있었고 횡파도 있었는데 보통은 우리가 횡파를 많이 표현을 해요. 제일 익숙하게 보는 파동의 모양이 횡파란 말이야. 대표적으로 물결파 같은 거, 수면에서 수면파라는 거 파도 같은 거 보시면 이렇게 물결 져 있죠. 이렇게 이런 거 이제 전부 다 횡파로 표시한단 말이야. 횡파로. 그러니까 이제 보통 횡파로 많이 표시를 하는데 이거를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어. 자주 등장하는 경우는 아닌데 종파가 나오면은 보통 이 종파를 횡파로 바꿔놓고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기억할 거는 횡파에 대한 해석만 잘 할 줄 알면 될 것 같아. 근데 종파는 보통 어떻게 표시하냐면은 종파는 진행하는 방향과 진동 방향이 이렇게 나란한 파동이거든. 진행 방향과 진동 방향이. 그러니까 진행하는 방향, 이쪽이 진행 방향이라고 친다면은 진행하는 방향 쪽으로만 진동을 하고 있어. 이렇게 소리가 그렇게 진동해요. 압축 팽창 이러면서 전달되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좀 표시를 하면은 이게
사실 이렇게 그림이 잘 와닿을지 모르겠는데, 이 파동은 그림 진짜 많이 그려야 되거든.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얘네들이 이제 만약에 진동을 전혀 하지 않았어. 용수철 생각하시면 돼요. 용수철을 이렇게 잡아서 늘여놓은 다음에 앞뒤로 흔들면은 본 적 있죠, 옛날에. 막 뭔가 이렇게 가잖아, 뭔가. 응? 분명히 용수철은 그냥 가만히 있는데 뭔가 간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연속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는데, 순간적으로 보면은 얘들이 결국 압축하는 부분과 팽창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그게 이제 이렇게 모인다고 생각하시면 돼. 이렇게. 잘 안 보이지? 보이니? 어디가 압축되고 어디가 팽창하는 부분인지 알겠어? 그래서 사람들이 종파 안 쓰는 거야. 보기 어렵거든. 진짜 이유야. 이게 아니 어디가 뭐 압축되고 어디가 팽창하고 막 이런 게 눈에 안 보인다고. 보통 잘 안 보여요. 근데 여기서 진폭이 가장 크고 뭐 어디 가장 많이 이런 잘 안 보이거든. 근데 이거를 그대로 횡파로 바꿔주면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꾸는 거를 이제 한번 보자. 한번 보고서는 이거는 이제 다시는 안 봐도 돼. 여기는 종파는.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바로 밀한 부분이거든. 지금 내가 여기가 이게 밀하단 부분과 여기가 밀하단 부분, 여기가 밀하단 부분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지금 그림상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지금 압축을 어디로 하고 있냐면 이렇게 압축하고 있어. 이 방향으로. 맞지? 이쪽으로 좀 모여든단 말이야. 원래는 아까 처음에 그림에서는 어땠어? 간격이 다 일정했는데 얘들이 이제 진동이 시작되면서 모이는 부분 거기를 밀하다고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퍼져나가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를 소하다고 표시한대. 소. 이렇게 돼. 그러니까 바깥으로 퍼져나가는 부분, 서로 멀어지는 부분, 다시 압축되는 부분, 밀한 부분, 다시 소한 부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죠. 여기 소가 되겠고. 그래서 파동의 종파는 같은 말로 또 이런 말도 써요. 소밀파란 말도 쓴단 말이야. 소한 곳과 밀한 곳이 진동하는 같이 이제 반복되는 소밀파라고도 얘기를 해요. 소밀파가 이렇게 이제 쭉 퍼져나가는데, 그 밀한 부분은 모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생각을 하시면 좋아. 용수철이 이렇게 있고, 가상의 용수철이 있어요. 보여야 돼, 이게. 용수철이 내가 흔들어, 앞뒤로. 진행하는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진동을 시켜요. 그러면은 압축 팽창이 되는데, 내가 이거를 강하게 흔들수록, 강하게 힘을 줄수록 더 많이 모이겠지. 더 많이 퍼져나가겠고. 그래서 이 부분과 밀한 부분의 정도가 커지고요. 그렇게 압축되거나 팽창하는 그 부분을 우리는 원래 있던 위치에서 매질이 진동을 하기 시작한 거고, 그 매질에 진동하는 그 중심점에서 원래 있던 위치에서 얼마나 많이 압축되고 얼마나 많이 멀어지는지를 표시하는, 그걸 이제 진폭이라는 값을 써요. 진폭. A라고 쓰죠. 진폭은 기호를 A라고 쓰고, 얼마나 그 변이가, 이런 뜻이요. 변이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는 정도? 인데 얘는 당연히 에너지의 세기에 비례하겠죠. 에너지에 비례하죠. 그죠?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야. 파동은, 진폭은. 에너지가 클수록요, 내가 에너지를 강하게 줄수록, 얘를 힘을 강하게 줄수록 이 멀어진 정도는 커질 거라고. 그지? 그래서 진폭은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진폭이라는 이 A의 크기는 에너지의 세기구나. 파동에게 강한 에너지의 세기구나. 내가 강한 에너지를 주면은 강한 에너지를 주는 것만큼 더 미래지고 더 소해지겠구나.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플러스 X라는 이 진행하는 방향 기준으로 여기를 이제 X라는 위치를 주면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X, 플러스 X, 얼마나 마이너스 X인지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마이너스 X, 플러스 X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됐지? 이해 가죠? 이거는 그냥 간단해요. 그냥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 없는데, 그냥 단순하게 중심으로부터 얘네들이 얼마나 플러스 X 방향으로 몰리는지, 얼마나 마이너스 X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거를 그대로 횡파로 바꿔주면은, 봐봐. 자, 횡파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알죠? 대충. 거기 이제 그림 나와 있잖아, 그냥 횡파 그림. 그거 다 알고 있는 그림인데, 얘를 갖다 바꿔볼게. 자, 횡파는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이야.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데, 횡파는 진동하는 중심으로부터 진동을 어디로 하는 위아래로 한단 말이야.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이거든. 그러면은 진동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높이 올라갈지, 얼마나 낮게 내려갈지, 이게 바로 뭐야? 진폭이 되는 거죠. 얘는 Y축에 진폭이 들어간다고. 그렇지 않니?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게 변이죠, 변이.
얼마나 중심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지. 근데 그게 방향이 두 가지가 있죠. 플러스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 얘처럼 플러스 x로 압축되는 거, 마이너스 x로 압축되는 거. 따라서 여기 있는 플러스 x를 그대로 여기로 오면은 여기에 표시가 되고 마이너스 x는 여기에 표시가 돼. 잘 봐라. 자 봐. 얘가 미란 부분은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x로 바뀌죠. 진폭이.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이렇게 돼요. 그렇지 않니? 이게 미란 부분이야. 횡파에서. 그럼 소환 부분은 어떻게 되니? 소환 부분은 마이너스 x에서 플러스 x로 바뀌는 지점이 소환 부분이거든? 그럼 여기다 표시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게 소환 부분이죠. 그지? 그 다음에 다시 보면 이렇게 오면서 어떻게 될까? 이게 미란 부분이 될 거라고. 다시 얘가 소환 부분이 되겠죠. 이게 바로 그 횡파죠. 그럼 횡파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 횡파에서 우리가 흔히 그림을 이제 연달아 그리면 이런 식으로 횡파를 그림을 그리는데 이걸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그 종파를 횡파로 바꿨을 때 요 진폭의 변화가 커지는 요 기울기가 가장 가파른 지점 있죠. 여기가 미란 부분과 소환 부분이 되는 거야. 됐죠? 이 중심점 여기 플러스 x에서 마이너스 x 또는 마이너스 x 플러스 x로 바뀌는 이 지점. 이게 미란 부분, 소환 부분 바뀌는 지점이고 횡파의 경우에는 이런 걸 따지죠. 진폭이 최대인 지점, 플러스로 최대인 지점. 여기 뭐라 불러? 들어봤죠? 위치는 다 알걸? 여기 뭐라 불러? 마루. 그치? 마루라 불러요. 진동 중심으로부터 가장 높게, 플러스 방향으로 가장 높게 진동하는 부분을 마루라고. 가장 낮게 진동하는 부분을 뭐라 불러? 그죠? 골이라 부르죠. 여기를 골이라 불러. 그래서 위치가 좀 달라. 위치가 조금 달라요. 그 파장 이런 거 다 들어봤을 거야.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종파의 설명에 보시면요. 매질이 촘촘하게 있는 부분을 미란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매질이 좀 성글성글하게 있는, 좀 넉넉하게 이제 듬성듬성 있는 곳을 소환 부분이라고 한다. 그래서 얘는 소밀파라고 부르는데 매질이 촘촘하게 모여 있는 정도가 클수록, 그러니까 내가 에너지를 많이 가해줄수록, 많이 전달시킬수록 진폭이 커지고요. 그러면서 파장은 밀과 밀 또는 소와 소 사이의 거리거든. 이게 파장이 돼요. 그러니까 밀한데서부터 시작해서 밀한데까지를 우리가 여기를 파장이란 값을 쓰고, 이것도 알 거야.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또 뭐라 불러? 한 파장이나 뭐 이런 말을 쓰거든. 근데 요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놓을게요. 내가 파동은 있잖아. 여기 이쪽 설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야, 내가. 이거 그냥 단순하게 한 20분도 안 되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거든. 근데 나는 조금 여기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편이고, 이번 교육 과정에서 이게 조금 더 강조가 돼서 그렇거든. 그리고 이 내용은 그대로 뒤로 이어지는 파동의 간섭에서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나올 내용이기 때문에 나는 여기를 조금 더 이 원리 하나를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편이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자, 이제 그 마루와 마루 사이의 이 거리를 우리가 보통 중학교 때 배우기로는 여기를 뭐라 배웠냐면은 파장이라고 배웠어요. 또는 골과 골 사이도 파장이다 라고 보통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거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릴 거고, 또 주기란 말도 있었고, 쭉 생각 들어볼 수 있는 거, 파장, 주기, 속력, 진동수 또는 뭐 진폭, 이렇게 좀 다 나눌 수가 있잖아 지금. 됐죠? 이 정도 우리가 따져주면 되거든. 파동에서 나오는 물리량들이야. 파장이나 주기나 속력, 진동수, 진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보시면은 마루에서 마루까지야.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이 되냐면은 얘가 이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진행은 오른쪽으로 하는데, 마루란 얘기는 더 이상 위로 진동을 못한다는 뜻이거든. 가장 최대로 진동하고 있는 부분이 이 마루점이에요 지금. 그치? 근데 얘는 앞으로 진동을 더 이상 위로 못하니까 어디로 갈 거야? 무조건 내려가죠. 그치? 얘 내려갈 거라고. 얘 내려가기 시작해서 어딜 가? 중심을 한번 찍고 다시 어디로 해? 골까지 오겠죠. 얘는 다시 무조건 한번 골은 다시 찍어야 돼. 마루인 지점은. 그리고 다시 뭐 해야 되니? 올라가기 시작하죠. 중심 찍고 다시 어떻게 돼? 마루로 돌아오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 마루인 지점은요, 지금 현재 마루지만 앞으로 무조건 내려갈 것이고, 얘네들이 진동을 계속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골을 한번 찍고 다시 마루로 돌아오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동안에 얘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모든 지점들이 각각 다 움직이지. 다만 얘는 진행은 계속해서 오른쪽으로 하고 제자리에서 진동만 할 거라는 거죠. 그지? 자, 봐봐. 요 파도가 하나 있어. 이렇게 파도가 하나 있는데 너희가 생각하면은 파도가 그 현재 이제 가장 높은 지점이 마루죠. 마루에 이제 사람이 하나 서가지고 튜브를 타고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이렇게 튜브를 타고 있으면은 현재 마루에 있어요. 얘는 지금. 그리고 바로 이웃한 곳에 다른 또 한 명의 사람이 튜브를 타고 또 여기 골 지점에 현재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 그럼 이제 앞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은 요 녀석은 어디로 갈 거야? 골로 가겠죠. 아, 골로 그죠. 골인 지점 골로 가겠죠, 그냥. 응?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돼? 마루로 가겠죠. 무조건.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이 위치 떨어진 애들은 무조건 위치가 서로 어떻게 될까? 항상 반대겠지. 그래서 얘가 마루였던 녀석이 얘를 A라 그럴까? 이 A였던 녀석이 골로 갔다가 다시 마루로 온 동안 B였던 녀석은 골로 시작해가지고 마루를 찍고 다시 골로 올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 위치가 한 번은 반복되게 돼 있어. 얘네들은 항상. 그죠? 이거를 보통 주기라고 불러요. 주기.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파동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 X축에 위치가 들어가는 그래프가 하나 있고요. 이 위치 A를 시간에 따라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표현하는 그림이 하나 더 있어. 그래서 반드시 그림은 크게 두 가지가 그려져요. 첫 번째 그림은 뭐냐면 여기다 그릴게. 첫 번째 그림은 진행하는 그 방향에 대한 변이, 위치를 표시하는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변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진다. 이렇게 그렸을 때 위치에 대한 그래프가 하나 그려지고 두 번째 그래프는 똑같이 생겼어.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는데 똑같이 여기 이제 X축에 뭐가 들어가면 시간이 들어가요. 그리고 여기는 똑같이 변이가 들어가. 그러니까 Y축에는 공통적으로 진폭인 변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리고 여기 X축에 시간이 들어갈지 위치가 들어갈지에 대한 그래프가 두 가지가 해석이 되는 거야. 요거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구분해 놓으세요. 요거를. 현재 A와 위치가 지금 진동하는 그 위치에 따라서 대충 보시면은 A와 B 사이의 위치는 정해져 있죠. 그 떨어져 있는 거리. 그치? 중심을 기준으로 봐봐. 여기를 중심으로 잡을까? 진동 중심점이 예를 들어 이렇게 했다고 할게요. 여기 진동 중심점이야. 자, 여기는 원래 진동을 하지 않았을 때 수면의 높이가 되겠죠. 중심점이 되는 거야. 그럼 중심점으로부터 A가 최고로 올라갈 수 있는 높이, 마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마루. 진폭이 되는 거야, 진폭. 여기는 골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하나 똑같아요. 어차피 무조건 마루랑 골은 정해져 있거든. 어떨 때는 마루가 막 더 높아지고 골은 낮아지고 이런 거 없단 말이야. 항상 마루와 골은 같아요. 크기가.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진폭이 같다는 뜻이야. 이렇게 되고 A와 B 사이의 거리는 정해져 있죠. 만약에 A가 현재 여기 있었어. 지금 A가 현재 여기야. B는 여기 있거든. 그럼 위치에 대한 얘기니까 A와 B 사이에서 중심점 거리 나올 수 있잖아. 맞죠? 예를 들어서 이 거리를 2m라고 해보자. 됐어? A와 B 사이 거리는 2m인 거야. 그냥 2m 떨어진 지점에서 얘네들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가시죠?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체크할 수 있지. A가 현재 마루인데 시간이 지나 중심 골 찍고 중심 갔다 A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측정하겠죠. 그건 B가 골에서 중심 마루 중심 골로 오는 시간과 똑같을 거고. 그래서 시간이 들어가는 경우는 A가 다시 자기 위치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할 수 있죠. 이렇게 한 번씩 도는 또는 이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한 번 진동했다라고 얘기해요. 한 번 진동. 다시 A가 처음 위치에 시작해서 중심, 골, 중심, 자기 위치까지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여기다 표시할 거라고. 그거를 보통 한 번 진동했다는 말을 써요. 한 번 진동. 됐지? 한 번 진동은 자기 위치가 반복되는 거야.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일 위상이 반복된다고 얘기해요. 동일 위상이 반복되면은 우리는 한 번 진동했다라고 정의하는 거야. 동일 위상이 반복된다는 뜻은 뭐냐면은 마루였던 녀석이 다시 한번 마루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야. 골이었던 녀석이 다시 한번 골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됐죠? 용어를 좀 정리합시다. 위상이라는 말이 있어. 위상은 위치와 상태거든. 근데 그 상태 앞에 이렇게 써놓을게요. 진동 상태라고 이렇게. 진동 상태.
위상이라는 거는 앞으로 많이 나온다 이제. 위상이라는 거는 동일한 위상이 반복된다는 뜻은 그 위치와 진동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한 번 진동했다는 뜻은 위치와 진동 상태가 반복된다는 뜻이야. 예를 들어 어떤 중심점에 있는 놈을 두 개를 표시해보자. 여기를 C점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를 D점이라고 얘기할게. 잘 보세요. 자, C와 D는 현재 현재 그 진폭이 0이죠. 둘 다 중심점에 있지. 근데 얘는 진동하는 방향이 같을까 다를까? 쟤네 두 녀석은 진동하는 방향이 절대 다르죠. 얘네들은. 맞아? 봐봐. 우리가 이거를 중학교 때 그림을 이런 걸 그린다고. 파동이 이렇게 하나 있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한대요. 예를 들어 파도가 진행하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야. 오른쪽으로 진행한다고 했을 때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은 다음 그 파동의 연속적인 오른쪽으로 이동했을 때 모습은 어떻게 그리시냐면은 살짝 오른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면 된다고 하거든. 이렇게 이런 거 많이 봤죠. 맞아? 빨간색 지금 내가 희미하게 그린 파동이 원래 있던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했을 때 모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마루였던 녀석은 무조건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죠. 이 위치로 간단 말이야. 고리였던 녀석은 무조건 어떻게 돼? 올라가죠. 여기로 온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위치를 자꾸 바꾸는 거야. 조금씩. 그러면 여기 있던 녀석은 어디로 가니? 무조건 올라가지. 무조건. 그지? 파동이 오른쪽으로 간다 했을 때 여기 있는 녀석은 무조건 어떻게 돼? 내려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C와 D는 현재 위치가 중심으로 같아. 위치는 같아요. 하지만 진동하는 상태가 다르지. 그거를 갖다 위상이라고 표시해서 구분해 주는 거야. 왜냐면은 파동이란 건 무조건 이렇게 돼. 변이가 같은 지점이 무조건 두 개는 생겨요. 최소. 예를 봐봐. 예를 들어서 이 진폭이 2m다. 그럼 진폭이 1m인 지점은 여기거든. 이렇게. 그럼 진폭이 1m인 지점이 적어도 같은 마루를 만드는 파동에서 두 개는 생긴단 말이야. 이걸 구분할 수 없잖아. 그래서 뭐까지 표시하는 거야? 진동하는 상태까지 표시하는 거죠. 그러면 C와 D는 진동 상태가 어느 방향이 가깝? D는 어느 방향이야? 이 파도가 오른쪽으로 간다고 해보자. D는 어디로 진동하니? 앞으로? 위로 가겠죠. D는 앞으로 마루가 될 거야. 그럼 C는 어디로 가야 돼? 내려가죠. 이 뒤에는 분명히 골이 있을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파동이라는 건 너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파동의 모양이 자꾸 오른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돼. 파동은 뭔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치? 그런 그 이미지를 자꾸 시켜주면 좋아. 다음 순간의 모습. 그래서 요 녀석이 현재 지금 흰색 파동인 요 녀석이 다음 순간이 되면은 이렇게 빨간색의 모양으로 살짝 파동의 모양이 옮겨갈 건데 이렇게 옮겨가는 모습을 그릴 때는 각각의 그 매질들이 제자리에서 위아래로만 진동하니까 그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 진동하는 방향들을 다 표시하시면 돼요. 그냥 다. 그래서 어느 지점은 내려가고 어느 지점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다 바뀐단 말이야. 이 그림을 그리면서. 근데 파동이 오른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걸 기준으로 잡았을 때 무조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마루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골도 오른쪽으로 이동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다 조금씩. 그죠? 이해되니?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한 번 진동은 동일 위상이 반복되는데 그럼 마루였던 녀석이 다시 마루가 되는 데까지를 표시하는 거죠. 요 마루에서 마루까지, 그래서 거기까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게 정리가 돼요.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동일 위상이 반복되는 동안에 첫 번째 이동할 수 있는 거리, 파동이 이동하는 거리. 다시 말하면 마루였던 녀석이 다시 마루가 되는 데까지 그 동안 파동이 얼마만큼 진행할 수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파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기호를 뭐라고 쓰니? 람다라고 기호를 쓰죠. 단위는 미터라는 기호를 쓰고. 파장, 람다, 미터. 두 번째, 이렇게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 동안에 걸린 시간. 얘를 주기라고 써요. 주기. 들어봤지? 주기도 T라고 씁니다. 단위는 세컨드. 파동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 동일 위상이 반복되는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는 파장이고 걸리는 시간은 주기라고 표시가 돼요. 그래서 그럼 한 번 진동이 뭔데?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이 사이에 그 거리를 뭐라 그러냐면은 파장이라고 합시다. 단위 미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시간이잖아.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죠. 예를 들어 여기가 마루고 여기가 마루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 t라고 쓰고 단위 세컨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 두 가지 표시를 다르게 하셔야 돼요. 두 가지를. 되게 막 뭐 이렇게 늘어서 설명했는데 그냥 핵심은 하나야. 한 번 진동에 대한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놓으시면 돼요. 한 번 진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그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이동하는 거리나 갈 수 있는 거리나 또는 걸리는 시간을 우리는 주기나 또는 파장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래프가 두 개를 그려지고 그 두 개의 그래프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그리냐면은 사실 이 변이에 대한 시간 그래프는 너희가 다시 한번 그려봐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가 A는요. 잘 봐. 그림이 다르게 그려져. A는 현재 어디니? 저기서 마루에 있죠. 그러면 애초에 스타트 자체를 A에 대한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야 돼? 마루부터 그려줘야 돼. 하지만 B는 어디 있어? 골에 있죠. 그럼 B에 대한 그래프를 스타트를 어떻게 시작해야 돼? 골부터 시작해야 돼. 이렇게.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하나야. 얘는 하나야. 안 바뀌어요, 절대. 이 파장이라는 그래프는. 하지만 주기 이 시간 그래프는 변이 시간 그래프는 A를 표시할지 B를 표시할지 C를 표시할지 D를 표시할지에 따라서 다 달라져. 여기다 한번 연습해 볼까? C는 그래프 어떻게 그려줄까? C는 중심에 있거든 지금. C는 앞으로 어디로 가니? 내려간다 그랬죠? 그럼 C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줄 거야. 맞아? D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현재 중심이죠. 하지만 얘는 앞으로 마루가 될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앞으로 마루가 되기 위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 D점은요. 이 D점은 시간이 지나서 마루를 한번 찍고 다시 중심으로 왔다가 다시 골을 찍고 다시 중심으로 올 거예요. 이렇게 한 바퀴, 한 사이클을 도는 동안에 걸리는 시간을 여기다 표시하는 게 주기 그래프고요. 이거를 만약에 위치 그래프를 표시했으면은 그거는 저 D점이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결국에는 요 마루라는 녀석이 하나, 둘, 셋, 넷 여기까지 올 수 있어요. 파동은 저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이런 뜻이야. 그래서 파장이 되는 거야.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한 번 진동하는 동안 다시 한 번 진동하는 동안에 갈 수 있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주면 뭐가 나와야 돼? 속력이 나오겠죠. 요 값이 바로 뭐가 돼? 속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진행 속력은 V는 T분의 람다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은 이게 파동의 진행 속력이 되겠지. 한 번 진동하는 동안 갈 수 있는 거리를 걸리는 시간으로 나눠놨으니까. 됐죠? 이렇게 기본적인 정리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속력까지 정리가 되죠. 속력도 됐고 파장도 됐고 파장을 람다 쓰고 주기 T 쓰고 속력은 V 쓰면 되고 진동수 하면 돼. 진동수. 진폭도 끝났고 진폭 A라고 쓰고 그지? 진폭은 파동의 에너지 세기를 보통 얘기한다. 그 다음에 이제 진동수는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자리가 없으니까 우리 여기다 쓸게요. 진동수란 요소는 이렇게 쓰잖아. F. 얘는 정의가 이거야.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야.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 들어봤죠? 10Hz 이러면은 무슨 뜻이니? 10Hz. 1초에 10번 진동해요, 그냥. 100Hz. 1초에 100번 진동하는 거야.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혹시 알아? 가청 주파수? 들어봤니? 얼마야? 사람은 몇부터 몇까지 들을 수 있어? 이거 못 들어봤니? 어렸을 때 Y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다 나온다고. 20Hz에서 2만 Hz까지 들을 수 있어요. 1초에 20번 진동하는 소리는 우리 귀에 들려. 이걸 대표적으로 벌 날갯짓 소리 들리죠. 아니 모기 날갯짓 소리 들리지. 앵거리 소리 들리잖아. 모기가 1초에 보통 60Hz 정도 돼요. 모기 날갯짓 진동수는 60Hz. 그러니까 1초 60번 정도 진동하니까 더 될 거야. 60 더 될 거야. 120 정도 막 이렇게 될 거야.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 60? 60은 너무 낮은데 120은 넘겠다 아마. 되게 높은 소리 들리잖아.
그렇게 들리는 거고, 뭐 예를 들면은 말벌이 나는 소리 들어봤니? 말벌을 본 적이 없나? 말벌 본 적 있니? 이렇게 벌들이 내 손바닥만한 벌들이 있어. 산에 가면은 이런 벌들 날아다녀. 이렇게 날아다니잖아? 그러면은 새가 날아다니듯이 우웅 우리 소리가 나요. 막 되게 낮은 음에 그런 벌들은 진동수가 한 40Hz 뭐 이렇게 돼서 이런 낮은 소리나 높은 소리, 그 높낮이에 따라서 우리 그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진동수에 따라서 높낮이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이제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만 헤르츠까지는 들을 수 있어. 2만 헤르츠가 넘어가면 초음파라고 해요, 보통. 그리고 우리 귀에 안 들려. 됐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우리 알다시피 이 달팽이관에서 소리를 듣잖아. 달팽이관인데 이게 나이를 먹으면은 이 높은 소리가 안 들려요, 점점점. 나는 2만을 못 들어, 그래서. 나는 16,000, 17,000도 안 들려요, 나는. 그러더라고. 16,000Hz, 15,000까지는 희미하게 겨우 이렇게 이게 소리가 뭔가 있구나라는 거 느껴지거든. 근데 15,000 넘어가면서부터는 안 들려. 너네들은 아마 17,000까지는 들을 거야. 18,000까지 들을 거고. 이게 보통 아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달팽이관은 점점 퇴화되거든. 그러니까 퇴화가 아니라 이제 못 듣는 거죠. 이 진동수 높은 소리를. 그래서 막 계속 떨어져, 계속. 하여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1초에 몇 번 진동하는지를 진동수라고 얘기하고, 그 진동수는요 1초에 몇 번 진동하는 건데, 이거는 얘랑 딱 무슨 관계냐면은 역수관계야. 왜냐면은 얘는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려, 얼마 걸려 이거거든. 한 번 진동하는데 몇 초 걸려. 근데 예를 들어서 10Hz야. 1초에 10번 진동해요. 그럼 한 번 진동하는데 10분의 1초 걸리거든. 그지? 그래서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 역수관계이다. 그래서 T와 F를 곱하면은 항상 1이 나오죠.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이다. 따라서 우리가 파동의 진행 속력 V는 T분의 람다라고 썼는데 T분의 1이 진동수 F거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V는 다시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거는 우리 한번 봤지. 아마 2단원 너네 보어 원자 모형 같은 거 볼 때 요식이 나온다고 이미 사실 등장을 했었어. 진동수 곱하기 파장 이러면서. 되셨죠? V는 F 람다라고 정리가 되고,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그럼 파동이 에너지를 전달시키고 이동시키는 건데 그 속력을 V는 F 람다라고 정의하는데, 이 F 람다로 정의가 됐을 때 파 1에서는 진동수를 결정한다며. 그러니까 절대 불변이죠. 얘는 절대 안 바뀌어요. 진동수가 안 바뀌어? 그럼 주기도 절대 안 바뀌겠네. 맞죠? 진동수 주기 역수관계니까. 그래서 어떤 파동이든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기랑 진동수는 절대 불변. 됐지? 그 다음에 그럼 매질이 바뀌면 뭐가 바뀐다 그랬어? 속력이 바뀐다 그랬죠. 매질은 속력을 그러니까. 따라서 매질이 바뀌면요 파장이 바뀌고 속력이 바뀌는 거네. 진동수 안 바뀌니까. 그래서 이렇게 내가 처음에 결론 내렸던 게 요 파동의 속력을 가지고 결정하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정리해 놓으시면 돼요. 절대 진동수는 불변이다. 그다음 파동이 진행하면서 속력이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읍시다. 자, 거기가 이제 35페이지까지 내용이었고, 이거 좀 지웠다가 할게. 속력 35페이지에 아래쪽에 매질에 따른 속력 있잖아. 파동의 속력을 결정하는 걸 되게 중요시 여겨요. V는 F 람다, 일단 기본은 F 람다인데 이 파동의 속력을 결정해주는 요소가 누구였냐면 매질이었단 말이야.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죠. 그치? 그러면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야. 빛의 경우는 빛이 원래 우리가 뭐 너네 특수상해성으로 배웠으면 알 건데 빛의 속력은 불변이죠. 그치? 빛의 속력은 원래 불변이었거든? 근데 그 불변이란 얘기는 진공 중의 불변이야. 빛은 이제 당연히 진공 중에는 불변이고요. 진공에서는 불변하고 이 값을 C라고 놓죠. 30만 km/s 하는데 얘가 이제 공기나 물이나 유리 같은 매질, 뭐 액체, 기체, 액체, 고체 할까? 속력이 느려져요. 기체, 액체, 고체. 기체는 이제 보통 공기 얘기하는 거고, 액체는 물 얘기하는 거고, 고체는 보통 유리를 얘기 많이 해요. 이제 문제에서 맨날 등장하는 매질이 이거야. 물, 유리 이렇게. 그럼 이제 기체, 액체, 고체 중에 누가 제일 빠르냐면 기체가 제일 빠르고 액체가 그 다음에 고체 순으로 느려져. 빛은 느려져요. 고체로 들어올수록. 이걸 아시면 좋아. 그러니까 이제 매질에 따라서 속력이 달라지는구나. 빛은.
진공 중에는 불변이고 C지만 이게 매질이 바뀌면서 속력도 바뀌는구나. 아시면 돼요. 두 번째는 소리. 소리는 다 알죠? 이거 속력 어디 제일 빠른지. 이게 되게 많이 나오잖아, 소리는. 소리는 진공 중에서 당연히 전달이 안 되죠. 얘는 매질이 필요한 파동이니까. 그치? 그리고 기체, 액체, 고체로 갈 때 얘는 이제 고체가 더 빨라. 소리는. 이거를 좀 차이점을 구분해 놓으세요. 소리 같은 경우는 공기 중의 속력이 보통 340m/s거든. 들어봤죠? 소리의 속력. 근데 얘가 이제 물 속에 들어가면 1500m. 뭐 철 같은 경우 고체면 5000m/s까지 빨라져. 소리는 속력이 점점 빨라지는 거야, 고체로. 이거 왜 그러냐면은 빛의 경우는 얘는 매질이 없어야 잘 가는 거야. 근데 매질이 막 생기잖아? 그럼 매질이 그 빛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매질이 미랄수록, 매질의 그 빽빽한 정도가 고체로 갈수록 더 물질의 밀도가 증가하잖아. 그럴수록 더 느려지는 거고, 소리는 진동을 전달시켜주는 물질들이 있어야 돼. 매질이 있어야 돼. 근데 매질이 고체일수록 간격이 좁을 거 아니야. 전달을 잘 시키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체로 갈수록 속력이 빨라진다는 소리. 그 다음에 3번. 줄파가 있어요. 줄파. 줄의 속력. 줄은요, 두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일단 장력이 클수록 팽팽하게 당겨줄수록 속력이 높아져. 전달 잘 시켜서. 그 다음에 선밀도. 낮을수록. 선밀도 뭐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거죠. 물의 그 줄의 무게. 줄의 무게가 굵은 줄, 얇은 줄. 너네 기타나 바이올린 뭐 이런 현악기 같은 거 쳐보시면 해봤지. 그 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줄을 이제 묶어 놓잖아. 기타나 아니면은 이 바이올린 같은 거 보면은 줄을 묶어 놓고 손가락을 대죠. 손가락을 대면은 손가락을 댄 지점들은 진동을 못 하는 지점이야. 그러면 얘를 줄을 튕기면은 줄이 진동을 해요. 이렇게 제자리에서 진동하거든. 이렇게 막 진동을 하거든, 줄이. 그러면은 우리가 봐봐, 요게 한 파장이잖아. 얘는 몇 파장이겠어, 그럼? 이게 반 파장이에요. 한 파장에 딱 반이거든, 얘가. 그럼 얘는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파장이 어떻게 돼 있어? 결정돼 있어. 파장이 결정돼 있어, 얘는. 그러면은 V는 F 람다인데, 자 봐. V는 F 람다인데 얘가 결정돼 있지, 파장이. 그러면은 매질이 그 속력을 결정해 주는데, 같은 줄이면은 속력이 결정돼 있겠지. 그 진동수도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그 특정한 줄에 그 특정한 소리가 나는 거야, 진동수가. 근데 여기서 만약에 줄이 두꺼워지잖아? 줄이 두꺼워지면 진동수가 낮아져요. 진동수 낮아지면 소리 속력도 느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이제 진동수가 작아지면 어떻게 되니? 소리 속력이 아니라 그 소리의 속력은 안 바뀌니까, 공기 중에서 매질이 안 바뀌니까 진동수가 낮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냥. 그래서 우리 굵은 줄일수록 더 낮은 음이 나고, 얇은 줄일수록 더 높은 음이 나고요. 그 기타의 이 조이는 거 뭐지? 뭐라 그러냐? 하여튼 뭐 조이잖아, 이걸. 그래서 장력을 팽팽하게 당겨주면 소리가 더 높아지거든. 그 요소를 여기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물결파의 속력이 있거든. 물결파는 깊은 쪽이 무조건 얕은 쪽보다 속력이 빨라요. 이것도 외워놓으셔야 돼, 다. 지금 내가 설명한 네 가지 나와 있는 이 빛의 속력들은, 이 속력들은 매질에 따른 파동의 속력들 다 암기해 놓으셔야 돼요. 이거는 알고 푸셔야 돼. 물결파는 깊은 쪽에서 더 속력이 더 빠르다. 얕은 쪽의 속력이 더 느리다. 그러니까 이런 거 많이 한다고. 이게 수면파인데, 수면이 이렇게 있어요. 유리판을 하나 깔아놔, 이렇게. 유리판. 그럼 이제 이 수면파가 쭉 진행해 오다가 깊은 쪽에서 얕은 쪽으로 바뀌니까 속력이, 얘는 느렸는데, 얘는 빨랐는데, 얘는 속력이 느려지는구나. 이렇게 바뀌어요. 깊이가 얕아지면 속력이 느려진다. 라는 물결파에 대한 속력 차이. 그러니까 빛과 소리와 줄과 물결파의 속력들은 전부 다 암기해 놓으시는 게 좋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 두 개지만 당연히 요것도 제일 되게 잘 나와요. 물결파도 체크하셔야 돼. 여기. 자, 넘어갑시다. 넘어가시면은
자, 파동의 그래프, 변이 시간 그래프랑 변이 위치 그래프 두 가지 나와 있죠. 이렇게 두 가지 그래프가 있다는 거를 알아놓으시고요. 각각 의미가 좀 다르다는 거. 그다음에 위상과 파면돼 있지. 자, 위상 볼게. 위상. 매질의 변이와 운동 방향이 말하는 건 진동 방향을 얘기하는 거야. 매질의 변이와 운동 방향이 같은 점들을 위상이 같다라고 얘기한다. 자, A와 E는 운동 방향이 같아 위상이 같지만 B와 D는 변이가 같고 운동 방향이 반대니까 위상이 다르다. 반대 위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흔히 얘기하는. 자, 화면은 파동이 진행할 때 위상이 같은 점들을 연결한 선 또는 면을 우리는 파면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런 거지. 우리 파도가 칠 때 보면은 파도가 이렇게 쭉 진행해 와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방향이 이쪽이다. 약간 비슷하게 그렸어. 파도가 치면서 마루도 생기고 골도 생기고 마루도 생기고 골도 생기고 마루도 생기고 골도 생길 건데 그 바로 이웃한 곳에 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도가 있어. 그럼 걔도 마루가 이렇게 생기고 골도 생기고 마루가 생기고 이렇게 생길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 이웃한 곳에도 당연히 마루가 또 있고 골도 있고 계속 이렇게 연달아서 옆으로 쫙 펴져 있겠죠. 그러면은 이 파도가 진행할 때 마루끼리 선을 이어버려. 이렇게 이어져요. 골끼리 선을 이어버려. 이렇게 이어져. 마루끼리 선을 이어. 이렇게 돼요. 골끼리 또 선을 이어. 이렇게 되고 마루끼리 선을 이어. 이렇게 돼. 됐어? 이게 파면이야. 파면. 그럼 파면은 항상 어떻게 보이냐면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으로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이렇게 되죠. 지금 내가 실선으로 표시하는 거 보통. 실선은 마루를 얘기하고요. 점선은 보통 골을 얘기해. 됐니? 그래서 이런 파동을 뭐라고 하냐면은 평면파라 그래. 평면파가 어떻게 돼 있어? 실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건 마루와 마루죠? 뭐가 되니? 파장이 되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마루와 마루 사이 간격이니까. 평면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평면파 특징이 진행하는 방향과 무조건 파면이 수직으로 그려지고 이 면이 다 일정하게 나란하게 가니까 평면파란 말을 쓰게 된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평면파는 뭐가 있어? 파도죠. 파도가 평면파야 그냥. 이런 것도 있어. 아니면은 봐봐. 잔잔한 호숫가에다가 돌을 하나 던져요. 돌을 하나 던지면 돌이 딱 떨어져. 떨어진 지점이 파1. 그리고 주변으로 어떻게 돼? 파동이 이렇게 퍼져나가죠. 맞니? 이거는 파동이 진행하는 방향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여기서 이쪽으로 모든 각각 이 중심으로부터 사방으로 360도 퍼져나가잖아. 그럼 파동의 진행하는 방향과 파면은 항상 수직이에요. 당연하죠. 그 위상이 같은 점끼리 마루끼리 이어버리고 골끼리 이어버리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은 마루 진행하는 방향으로 봤을 때는 수직이 맞고 진행하는 방향이 360도 모든 방향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이 파면들이 전부 다 이어지는 방향이 이렇게 구면의 형태로 이어져 있더라. 그래서 얘를 구면파라고 하죠.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구면파, 평면파. 구면파는 호숫가에 떨어진 돌 얘기하는 거죠, 보통. 파동이 퍼져나가는 모습이 구면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루, 골 표시가 되고 얘는 평면파로 이렇게 표시가 된다는 거. 이걸 파면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됐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거 하나 정리합시다. 그 간섭에서 필요한 내용이거든. 좀 미리 한번 하고 다음에 또 한번 더 할 텐데, 자, 이거를 좀 잘 기억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자. 파면 이런 거는 따로 정리해 놓고 파동의 진행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자, 봐봐. 얘가 파동이 현재 이렇게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려줄게. 여기까지 한번 그려볼까, 이렇게. 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다가 내가 뭐 표시할 거냐면은, 위치를 표시할게요. 시간이 아니라. 위치 그래프를 그리고, 여기는 그 변이
그러니까 이제 진폭이 되겠죠. 변이니까. 여기는 진폭. 뭐 이거 마루겠고, 골이겠고, 마루겠죠. 이렇게 대충. 자, 이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얘는 주기는 T, 뭐 T라고 정의합시다. 진동수 주기 뭐 F라고 T라고 정의하면 돼요. 그냥 T라고 할게. 주기가 T인 파동이야. 근데 얘가 지금 현재 요렇게 모양이 순간적으로 보이는데 이 파동으로부터 4분의 1주기 지났을 때 모습을 그려보자. 4분의 1t 지났을 때 그거를 내가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4분의 1주기, 그러니까 주기가 t인 파동에서 첫 번째 t가 0일 때를 흰색으로 표시했고요. 두 번째는 t가 4분의 1주기 지났을 때 파동의 모습. 어떻게 될 거냐면은, 자 봐. 여기 중심점에, 마루했던 놈은 어디로 가니? 중심으로 오죠. 고리했던 놈은 어디로 와? 중심으로 오죠. 마루했던 놈 중심으로 와요. 자, 오른쪽으로 지나니까 얘는 어디로 가니, 진동이? 앞으로 올라가죠. 얘는 앞으로 마루가 될 놈이야. 얘는 앞으로 어디로 가? 골이 될 놈이야. 그러면 이걸 이어줄까? 이렇게 되지 않겠어? 맞죠? 이 흰색의 파동은 4분의 1주기가 지났을 때 이 모습으로 바뀔 거야. 자, 분홍색으로 보세요. t가 4분의 2주기 지났을 때, 그러면은 얘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앞으로 중심 됐고 골 될 거거든. 여기로 올 거야. 아니다. 맞나? 맞네. 그래. 얘는 어디로 가 다시? 중심으로 오겠죠. 얘는 어디로 갈까? 마루로 가겠죠. 이어지면 이렇게 이어지지 않을까? 계속 이어보면 이렇게 이어지겠죠. 자, 어떤 모양이 되냐면은 처음에 흰색 파동에 대해서 정확하게 반대 모습이 보일 거라고. 4분의 2주기, 반주기 났을 때 모습이야. 자, 파란색으로 그려볼게. t가 4분의 3t가 지났을 때 얘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 자, 다시 얘가 중심으로 오겠죠. 여기 있던 녀석이. 그러면은 얘는 어디로 갈까? 이제 골로 오겠지. 얘는 어디로 가? 마루로 오겠죠. 이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어질 거야. 그죠? 되게 아름다운 곡선이 나타나지. 이렇게 보시면 돼. 이거를 순차적으로 우리가 한 주기가 지나는 동안, 그러니까 얘가 4분의 다시 한번 4분의 4t가 오면은 처음에 모습이 나오겠죠. 이게 t니까 이게 지금, 그지? 이걸 계속 반복할 거라고. 그 반복하는 과정에서 마루였던 녀석이 중심 골, 중심 마루까지 올 거고, 그 와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디 있어 마루가? 세 번째는 여기 있죠. 네 번째는 다시 여기로 와요. 이렇게 와가지고 자꾸 마루가 4분의 1 파장씩, 4분의 1 람다씩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파동이 오른쪽으로 진행하면은 뭔가 움직이는 게 보인다고 하는 게 마루가 자꾸 움직이거든.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 매질은 실제로 제자리에서 막 진동만 하고 있어.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만 하고 있지만 마루가 계속해서 오른쪽에 생기고 오른쪽에 생기고 오른쪽에 생기고 오른쪽에 생기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파동이 자꾸 뭔가가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죠. 실질적으로 이동하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각각의 위치가 이제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할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파동의 성질을 따질 때, 기본 따질 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속력, 파장, 주기, 진동수 다 읽을 수 있다는 거지. 됐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추가하면은 그 위치에 해당하는 뭘 그릴 수 있어? 시간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거죠. 얘는 지금 위치에 해당하는 걸 그린 거야. 연속적으로 한 그래프에다 여러 개를 쌓아놓은 거고 지금. 계속 바뀌겠지 이렇게. 요 부분을 좀 체크를 잘 해주세요. 다시 여기 5번으로 돌아오는 거. 이게 각각 1, 2, 3, 4, 5번에 해당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 가지고 파동의 간섭이라든지 이런 진행 뭐 이런 걸 할 거기 때문에 여기를 체크를 좀 해놓읍시다. 자, 여기까지 해놓고 좀 쉬었다가 할게요. 반사와 불절. 보면은 파동의 반사, 파동의 성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파동의 성질, 첫 번째가 반사죠. 반사가 뭐냐면 가다가 맞고 튕겨 나오는 건데, 어디서 튕겨 나오냐면은
매질의 경계면이요. 매질의 경계면. 그러니까 매질의 경계면이 있고 경계면에서 파동이 진행을 하다가 쭉 오다가 맞고 튀어져 나가는 거죠. 이걸 반사라 그래. 매질이 안 바뀌었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반사 중에 하나가 수면에서 반사인데 수면. 얘를 만약에 수면이라고 보시고 여기를 이제 빛이라고 봅시다. 빛으로 보시면은 빛에서 반사되잖아. 그 물결 위에서 물 위에서. 그러면은 얘가 진행하다가 이제 위쪽은 공기일 것이고 아래쪽은 물일 것인데 매질의 경계면 수면에서 빛이 튕겨져 나가요 그냥.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매질이 안 바뀌었어. 공기를 그냥 그대로 진행만 하지. 그럼 우리가 매질이 바뀌면은 뭐 하라 그랬어? 매질이 바뀌면 속력이 바뀐다 그랬어요. 매질이 안 바뀌면 속력이 안 바뀐다 그랬어. 매질이 같은 매질이기 때문에 이 파동은 진행하면서 속력, 진동수, 주기, 파장 이런 것들이 다 안 바뀌죠. 이제 그대로 일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때 들어오는 그 빛의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으로 긋는 선을 법선이라고 하고요. 법선에 대해서 입사각과 반사각, 좀 그림이 좀 삐뚤어졌는데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뭐하다? 같다. 이 정도까지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반사의 법칙이라고 하죠. 그냥 단순하게. 입사각과 반사각이 서로 같다. 반사의 법칙.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반사는 끝이에요. 그냥 이게. 무조건 뭐 정반사 있고 난반사 있는데 이런 거는 항상 반사의 법칙이 똑같이 성립하고 면이 이렇게 매끄럽게 돼 있냐 아니면 좀 울퉁불퉁하게 돼 있냐의 차이를 우리가 정반사, 난반사 이런 말을 쓰게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반사의 법칙이라는 거는 요 입사각을 i라고 하시고 여기 반사각을 i 프라임이라고 하면은 항상 같아요. 항상 언제나 어떤 경우도 반사의 법칙은 무조건 성립한다. 들어온 각도와 튕겨져 나가는 각도가 항상 같아야 돼. 반사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굴절인데 이게 엄청 중요하죠. 굴절이 제일 중요하다. 지금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굴절의 법칙. 자,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은 같은 수면이야. 똑같은 수면인데 위로는 이제 공기죠. 아래는 물이에요. 빛이 진행하다가 튕겨져 나가. 튕겨 나가는데 반사죠. 이 반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빛이 내부를 투과도 하죠. 이렇게 물속으로 들어가잖아. 아니면 물속에 있는 게 우리 바깥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빛이 이제 물속으로 진행을 할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매질이 바뀌었어요. 매질이 바뀌면 뭐도 바뀌어? 속력도 바뀌어야 돼. 매질이 진행하다가 속력이 바뀐 거야. 빛이 진행하다가. 그럼 빛이 진행하다가 속력이 바뀌면서 이 빛이 똑바로 원래대로 못 가고 꺾여서 진행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원래 방향대로 못 가고. 이걸 우리 굴절이라 그래요. 자, 굴절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어디서 일어나니? 매질의 경계면에서 발생해요. 매질이 바뀌어야 돼. 무조건. 매질이 바뀌어야 되고 매질의 경계면에서 발생하고요. 왜 생기냐면은 속력 차이가 생겨서 꺾이는 거죠.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꺾이냐면은 속력이 느려지는 방향으로까지 꺾여요. 이렇게 세 가지를 체크하세요. 어디서? 매질의 경계면에서. 왜? 속력 차이 때문에. 어떻게? 속력이 느려지는 방향으로 꺾인다는 거죠. 이게 굴절이야. 이걸 잘 기억하시면 굴절 방향까지 체크할 수 있어 항상. 자, 공기랑 물 중에서 속력이 누가 더 빠르냐면은 누가 더 빨라? 빛은? 공기도 빠르죠. 공기가 속력이 빠른 매질이야 지금 여기서는. 속력이 빠른 매질. 물은 속력이 느린 매질이에요.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하잖아. 근데 속력이 아래쪽 매질이 느리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얘는 굴절을 아래쪽으로 하는 거야 방향이. 항상 속력이 느려지는 방향으로 굴절해요. 이거는 우리가 익히 중학교 때 설명을 많이 들었을 거야. 되게 유명하죠. 아스팔트랑 잔디밭 있고 바퀴 굴러가다가 휘어지는 거. 뭔지 알아? 너무 유명한 설명인데 아스팔트 도로가 있고요. 잔디밭이 있어.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있어. 자동차 바퀴가 앞에만 표시할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굴러가는 거야. 진행하는 방향이 지금 요 기준으로 이렇게 진행하죠. 이렇게. 좀 더 누워서 그럴까? 조금 더 눕혀가지고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이게 지금 진행하는 방향으로 왼쪽 바뀌고 이게 오른쪽 바뀌가 되겠지? 왼쪽 오른쪽 바뀌. 그죠? 쭉 진행을 해. 진행이 와서 이렇게 왔단 말이야. 이렇게 올 때까지 문제가 안 되는데 딱 여기를 진입할 때 여기 딱 진입하고 보니까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오른쪽 바퀴가 잔디밭에 먼저 진입을 하고 아스팔트는 왼쪽 바퀴는 아직까지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가 바퀴가 지금 잔디밭에 올수록 속력이 느려지거든. 얘가 속력이 느린 매질이야. 잔디밭은 속력이 느린 매질, 아스팔트 속력이 빠른 매질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은 오른쪽 바퀴는 좀 느려서 많이 못 가는데 왼쪽 바퀴는 빨리 아스팔트 속력이 빠르니까 더 많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죠? 이거 중학교 때 맨날 하던 설명이란 말이야. 너무 진짜 애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파동이 바퀴 달린 거 맞냐고 많이 물어보거든.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는 가는데 실질적으로 파동이 저렇게 설명하기 좀 무리가 있지 않니? 하여튼 꺾이는 현상을 설명하기는 가장 이렇게 많이 설명하죠.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다시 진행을 하죠. 이렇게 쭉 진행한다. 그래서 여기서 속력 차이가 생기니까 매질의 경계면에서 속력 차이에 의해서 꺾인다. 그럼 얘는 원래대로라면은 직진을 해서 요 똑바로 된 방향을 가고 싶었는데 그리 못 가고 속력이 느려지는 쪽이 아래쪽 매질이니까 아래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방향에서 아래쪽으로 꺾이게 되더라.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돼요. 이게 굴절의 원리를 설명하는 가장 기초적인 설명인 건데 실질적으로 파동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가 정확하게 이렇게 막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 이게 눈으로 보이는 현상도 아니고 실제로 애들이 어떤 동작을 통해서 어떻게 얘네들이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좀 어림잡아 설명하거나 두리뭉실하게 설명하는 정도로 끝나요. 이 파동이라는 부분은. 아직까지도 파동은 정확하게 막 이렇게 완벽하게 딱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요소거든. 그래서 파동에 대한 증명이나 어떤 현상들의 그런 어떤 이론들의 설명들이나 실험들은 전부 다 약간 그냥 가정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하자 그냥 이 설명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해서 파동은 법칙이 이렇게 많지 않아. 그러니까 보통 무슨 원리 이렇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뚜렷하지 않는데 얘도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이걸로 설명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이런 설명도 있어요. 페르마 원리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 페르마 원리. 이게 이제 같은 말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빛의 최소 시간 경로의 원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빛이 진행하는 데 있어가지고 빛은 항상 최단거리를 가지 않고 최소 시간이 가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거지.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모래밭이다. 여기가 이제 바다예요. 모래사장 있잖아. 모래사장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사람이 빠졌어요. 예를 들어 이제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그럼 이제 여기에 이제 구조대원이 있는 거야. 그럼 이제 구조대원이 바다에 빠져 있는 사람을 구하려고 갈 거야. 어떻게 할까? 경로를 이제 예측할 수 있는 세 가지 경로를 얘기해 볼게. 첫 번째, 수영을 잘하니까 여기까지 뛰어간 다음에 수영을 해요. 이렇게. 이게 1번 경로야. 됐지? 두 번째, 그냥 직선거리, 최단 경로를 따라서 가요. 이게 2번 경로다. 3번 경로는 이렇게 최대한 온 다음에 수영을 쳐서 이렇게 하는 거지. 3번. 자, 어떤 경로가 저 사람을 구하는데 적합하겠니? 어떤 경로? 1번, 2번, 3번. 최단 경로로 봤을 때 2번이 최단 경로예요. 맞지? 2번이 최단 경로고 실질적으로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되는 게 목적이잖아. 그러니까 최소 시간의 경로를 가야 되거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3번의 경로를 택해야겠지. 왜냐면은 모래밭에선 사람이 속력이 빠르지. 바다보다는. 수영해서 가는 것보단.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모래밭에 달리기가 더 빠르지 않니? 수영을 아무리 잘해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빨리 구해야 되기 위해서는 내가 속력이 빠른 곳을 좀 많이 가고 속력이 느린 곳을 적게 가야지 최소 시간의 경로를 선택해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시간이 제일 적게 걸리는 경로. 최단 경로가 아니라. 근데 빛은, 이게 페르마는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거든. 빛은요, 파동은 항상 이런 식의 최소 시간에 가는 경로를 선택한다는 거죠. 그게 굴절의 방향이야. 굴절이 지금 내가 얘기했다시피 여기서 봐봐. 얘가 여기 지점에서 여기 지점까지 위치가 변하기 위해서는 경로를 만들어 놨을 때 최단거리로 가지 않고 속력이 빠른 곳을 최대한 많이 간 다음에
속력이 느린 곳을 적게 가는 형태의 경로를 선택할 것이다. 그래서 최소 시간의 경로를 항상 따라갈 것이다. 빛은.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원리가 있어요. 이것도 사실 빛이 무슨 자의가 있어가지고 난 무조건 빨리 가야 돼 이러고서는 가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이렇게 설명하니까 빛의 경로들이 다 설명이 되는 거야. 이 파동의 굴절 경로가 왜 파동의 굴절을 해야 되는지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라고 보통 하는 편이지 이게 뭐 정확하게 증명이 되거나 뭐 정확한 원리로 따져가지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굴절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현상에 집중하시면 돼. 이거는 이게 왜 이렇게 될까라는 그 이유보다는 그냥 현상. 이 얘네들의 이 굴절이나 자체가 그냥 매질의 경계면에서 속력 차이가 생겨서 속력이 느려지는 방향으로 꺾이더라. 라는 것만 잘 집중하시고 뭐 자세한 이런 원인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 파동 파트에서 가볍게 그냥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여기는. 자, 그래서 굴절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쵸? 굴절하는 방향도 알겠고 다 정리가 되죠. 뭐 큰 어려움은 없을 거야. 굴절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자, 이거 한번 얘기해 볼까? 굴절이 되면은 매질의 경계면에서 매질이 바뀌었으니까 뭐가 바뀌니? 속력이 바뀌죠. 파장도 바뀔 거야. 그지? 속력이랑 파장은 변화가 생긴다. 하지만 진동수라든지 주기는 여전히 불변이에요. 일정해요. 이건 체크해 놓으시고 주기 진동수 안 바뀐다는 거. 매질이 바뀌어도.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이 이제 굴절률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얘들아, 굴절률이라는 부분은요, 이제 절대 굴절률과 상대 굴절률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굴절률은 n 이하는 기호를 쓰고 말 그대로 굴절하는 정도야. 자,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공기가 있다. 똑같은 공기예요. 물로 들어갈 거야. 유리로 들어가고. 됐지? 공기와 물로 가고 공기에서 유리로 가는데, 자, 이렇게 진행한다. 이렇게. 같은 입사각을 가지고 진행시킬게요. 이렇게 입사각 I. 이렇게 입사각 I. 이렇게 놨어. 그럼 이제 원래대로였다면 물로 똑바로 진행을 하고 싶지만 못한다 그랬지. 그래서 꺾이기 시작해. 근데 물로 들어갔을 때 꺾이는 것보다 유리로 들어갔을 때 꺾이는 게 더 많이 꺾이겠지. 왜냐면 속력이 더 많이 느려지거든.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물과 유리 중에서 속력이 느린 것은 유리였어요. 그러니까 얘는 물은 만약에 이 정도 꺾였다 치면 유리는 더 많이 꺾여서 이렇게 꺾일 것이다. 그럼 이때의 얘의 굴절 각도, 굴절하는 각도를 R1이라고 하고 얘의 굴절 각도를 R2라고 합시다. 굴절각은 누가 더 크니? 굴절각 R1과 R2는 얘가 더 크죠. 굴절각은 R1이 더 커요. 맞지? 굴절각이라고 하는 거는 법선을 기준으로 하는 각도이기 때문에 굴절각이 더 커. 그럼 굴절은 누가 더 많이 했어? 굴절한 정도는 누가 더 크니? 물과 유리 중에서는 유리가 더 크죠. 그치? 그러니까 굴절각이 클수록 굴절을 못하는 거야. 굴절각 이러면 뭔가 용어가 쓸 때 굴절하는 각도니까 굴절각 많이 굴절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절대. 굴절각 클수록 더 많이 못하는 거야. 굴절을. 굴절하는 정도는 유리가 더 커요. 그 굴절하는 정도가 유리가 크다는 얘기는 속력이 느려지는 정도가 유리가 더 속력이 느리거든. 그치? 유리의 속력이 더 많이 느려요. 물과 비교했을 때는 물의 속력이 더 빨라.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네. 굴절하는 정도는, 즉 굴절률은 속력이 느려질수록 굴절률이 커지는구나. 속력이 많이 느려질수록 굴절하는 정도도 커지는 거야. 굴절을 더 많이 하는구나. 잘하는구나. 같은 공기에서 들어갔을 때 굴절을 많이 한다는 뜻은 속력이 많이 느려졌어요.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이걸 갖다 기준을 정해놓은 게 있어. 빛을 가지고요. 빛의 절대 굴절률이라는 게 있어.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면 진공을 기준으로 하는 거야. 왜? 진공 중 속력은 항상 C로 일정하니까 진공에서 어느 매질로 들어가는지를 비교해 보면은 각 매질마다 얼마나 굴절하는지를 알 수 있거든. 그래서 실험을 해요. 진공에서 공기로 쌀 때나 공기라든지
물이라든지 유리로 쐈을 때 해당하는 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해서 굴절하는 정도를 다 체크를 해보는 거죠. 진공에서 쐈을 때, 같은 각도로 쐈을 때. 그럼 당연히 그 비교해보니까 많이 늘어질수록 공기에서 물에서 유리로 갈수록 더 많이 꺾였고 그 비를 갖다가 속력의 비로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결국 굴절한다는 얘기 자체는 왜 생기는 거냐면 속력 차이 때문에 생기는 거야. 그럼 속력 차이가 클수록 속력의 비값이 어떨수록에 따라서 굴절하는 정도가 달라지거든. 따라서 굴절률에 대한 세기를 우리가 뭐라고 정의하냐면 N이라고 쓰고요. N 얘는 V분의 C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V가 뭐냐면은 매질에서의 속력이죠. 얘는 진공 중의 속력이야. 이걸 갖다 우리가 굴절률을 정의해요. V분의 C 값으로. 매질에서 속력분의 진공 중의 속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됐니? 자, 매질에서의 속력 분의 진공에서의 속력, 빛의 속력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그 B를 갖다가 우리는 절대 굴절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진공 중의 속력이 일정하잖아. 얘가 일정하니까 V랑 N은 항상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야. 속력이 느려지면은 굴절률 커져요. 그 B는 정해져 있어요, 그냥. 그래서 거기 써 있죠. 공기에서 물로 갈 때의 굴절률과 공기에서 유리로 갈 때의 굴절률과 뭐 공기에서 다이아몬드로 갈 때의 굴절률인데, 자 봐봐. 이 절대 굴절률 중에서 진공이 제일 빠르고 진공이 기준이고 그 진공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공기로 들어갔을 때는 굴절률이 1이에요, 그냥. 왜냐면은 진공이나 공기나 속력 차이가 거의 안 나거든. 그냥 진공에서 공기로 가도 속력이 그렇게 느려지지 않아. 거의 똑같아. 그러니까 그냥 공기분의 진공값은 1이죠, 그냥. 똑같으니까 속력이. 근데 얘가 만약에 물로 가잖아? 그럼 느려져가지고 속력이 느려지고 굴절률이 무조건 커지겠죠. 그게 얼마냐면은 1.33 정도, 1.3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 계략적으로 이거는 외워놓는 게 좋긴 해요. 물의 굴절률이 1.3이다. 이 정도. 그 다음에 얘가 유리로 들어간다. 더 많이 느려져. 그래서 얼마냐면 1.5 정도의 비를 가진대. 대략적으로. 다이아몬드까지는 알 필요 없어. 다이아몬드가 굴절률 제일 크거든. 2.4야. 근데 이 공기나 물이나 유리의 굴절률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진공에서 공기로 갈 때, 진공에서 물로 갈 때, 진공에서 유리로 갈 때. 근데 그거는 진공을 공기로 바꿔도 큰 차이가 없어. 왜? 공기랑 진공이 같으니까. 그리고 나서 잘 봐라. 그럼 이제 그래, 각각의 절대 굴절률들은 알겠는데, 그럼 만약에 물에서 유리로 갈 때는 어떨 때? 또는 유리에서 만약에 물로 갈 때, 또는 유리에서 공기로 갈 때, 유리에서 다이아몬드로 갈 때, 이렇게 각각의 매질들 별로도 굴절하는 정도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야. 속력이 정해져 있으니까. 속력을 정해놓으면은 굴절률이 무조건 정해져요. 그잖아. 이 B니까 그냥. 그래서 물과 유리라는 어떤 이런 상대적 굴절률값, 즉 상대 굴절률을 정의할 수 있어요. 진공에서 시작하는 절대 굴절률이 아니라. 그거는 이미 굴절률이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그냥 비교만 하면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비교하냐? 헷갈리지 않게 잘 보세요. 자, 예를 들어서 물이 있고 유리가 있다고 칩시다. 물은 속력이 빨라, 빛 기준으로. 유리는 속력이 느려요, 빛 기준으로. 그치? 이 속력 차이가 생겨요. 그럼 분명히 물에서 유리로 갈 때 속력이 느려지니까 굴절을 어떻게 할지는 알아. 진행하다가 어떻게 돼? 아래쪽으로 꺾일 거야. 이런 식으로 굴절할 거죠. 입사각과 굴절과의 크기 차이도 비교할 수 있다고. 무조건 이런 식으로 굴절할 거니까. 그러면 얼마나 굴절할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거는 뭐로 구하면 돼? 속력의 B값으로 구하면 된다고. 요것처럼 똑같이. 그치?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절대 굴절을 딱 쓰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쓸게요. 자, N 물인 매질에서 N 유리인 매질로 진행할 때 이게 굴절률 B값을 구했잖아. 그럼 뭘로 구하면 되냐면 속력 B로 구하면 된다고. 근데 잘 봐라. 얘를 말로 써볼까? 진공에서 어디로 갈 때? 매질로 들어갈 때였죠. 진공에서 매질로 들어갈 때는 매질 속력분의 진공 속력이었지. 맞죠?
진공에서 매질로 들어갈 때는 매질 속력분의 진공 속력이야. 그럼 여기서도 물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는 누구 속력분의 누구 속력 쓰면 되거든. 누구 쓰면 돼? V 유리의 속력분의 V 물의 속력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이 식을 똑같은 텀으로 쓰면은 진공에서 매질로 들어갈 때는 물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는 유리 속력분의 물 속력 쓰면 된다고. 매질 속력분의 진공 속력 쓴 것처럼. 맞죠? 이렇게 비를 쓸 수 있다고. 이해니? 요거를 쓸 줄 알면 좋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써도 돼. 자, 진공에서 매질로 들어가면은 굴절률은 진공이 기준이고 매질이 비교값이죠. 얘가 기준이고 얘가 비교값이거든. 봐봐. 물에서 유리로 들어갈 거야. 물이 기준이죠. 그러면 뭐분의 뭐라고 쓸 수 있어? 물에서 유리로 들어갈 때는 물분의 유리죠. 맞니? 그래서 얘는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네. 이렇게 쓸게. N 물분의 N 유리라 쓸게. 굴절률이 물인 매질에서 N 물인 매질에서 N 유리로 들어가는 매질은 N 물이 기준이야. 물의 굴절률이 기준이고 유리가 비교값이니까 물분의 유리값을 쓰는 게 맞죠. 굴절률 따졌을 때는. 근데 굴절률과 속력은 무슨 관계야? 반비례 관계라고 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봐도 맞잖아. 둘 다 맞는 얘기죠. 둘 다 정확하게 맞는 얘기가 돼. 됐니? 요걸 지금 우리가 상대 굴절률을 지금 유도하고 정리하고 있는 내용이야. 요거를 잘 아셔야 돼요. 요 상대 굴절률 관련된 내용들을. 자, 여기 좀 지울게. 자, 여기다 이렇게 씁시다. 일반화 시켜볼게, 이제. 자, 굴절률이 N1인 매질에서 굴절률이 N2인 매질로 진행해요. 쭉 진행하다가, 가다가, 여기 꺾였어. 이 꺾이는 방향만 보면은, 아, 누가 더 굴절률이 크고 누가 더 속력이 느린지를 알면 돼요. V1 놓고 V2 놓게. 속력이 누가 더 느리다고? V2가 느리죠. V1이 속력이 더 빠른 값이야. 맞지? 이렇게 쓸까? 속력이 V1이 큰 값이고 V2가 작은 값이에요. 그러면 굴절률은 누가 더 큰 값이니? 속력이 느릴수록 굴절률은 커진다 그랬지. 그래서 굴절률은 얘가 더 큰 값이고 얘가 더 작은 값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한 우리가 굴절률 B를 비교하기 위해서 상대 굴절률을 비교해. N1과 N2를 비교하면은 자, N1, 2는 이라고 쓰고요. 이거는 뭐랑 같은 거냐면 N1분의 N2랑 같아요. N1에서 N2로 들어갈 때. 너네가 헷갈리는 거잖아. N1에 대한 N2. N1에서 N2. 이 A에 대한 B, A에 대한 B. A에서 B로 갈 때. A에 대한 B. 이런 말을 쓸 때는 N12는 N1분의 N2라는 말을 쓰고요. 얘는 같은 말로 V2분의 V1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거는 요거랑 여기서 했던 그 절대굴절을 쓰는 방법들을 보시면은 진공에서 매질로 들어갈 때는 매질 속력분의 진공 속력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N1에서 N2로 들어가면은 2의 속력분의 1의 속력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관계가 맞아 떨어지고 누가 더 크랬냐면 지금 N2가 더 크다 그랬죠. 얘가 더 크네. V1이 더 크다 그랬죠. 얘가 더 크네. 분자값이 더 크죠. 그죠? 자, V1, V2 이렇게 쓰면은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냐면은 F 람다 1과 F 람다 2가 돼요. 그치? 근데 어차피 진동수는 불변이니까 일정할 거 아니야. 그럼 람다 1분의 람다 2가 되지 그냥. 그리고 마지막 하나 요 녀석에 뭘 볼 수 있냐면은 입사각과 굴절각인데 저 입사각과 굴절각의 그 B는 항상 정해져 있어. 왜냐면은 입사각이 커지면은 만약에 입사각이 얘가 증가하잖아? 그럼 굴절각도 증가할 거예요. 입사각이 작아지면 굴절각도 작아질 거라고. 왜냐면 속력비가 정해져 있거든. 굴절하는 정도가 정해져 있거든, 얘는. 그럼 그렇게 무조건 입사각이 증가하면서 굴절각도 증가할 것인데 얘는 어떻게 같은 관계를 가지냐면은 이 사인 값비가 같아요. 사인 값비가. 사인 굴절각분의 사인 입사각의 비가 항상 또 일정한 관계를 가지게 돼 있어. 이게 일정하다는 이렇게 정리가 돼요. I가 크니 사인 R이 크니 지금 입사각이 더 크죠 얘는. 그러니까 무조건 분자가 다 큰 거야 지금. 람다 1도 더 크고요. 람다 사인 I 값도 더 크고 무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되니? 이게 일정하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스넬의 법칙. 굴절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넬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 자, 이거는 무슨 얘기냐? 그 어떤 특정한 매질 두 개의 관계에 대해서 속력이 얼마나 느려지고 굴절을 얼마나 할지를 비교하는 상대적 굴절률 값이야. 절대 굴절률을 기준으로 하는 상대적 굴절률을 얘기하는 걸 굴절의 법칙, 스넬의 법칙이라고 하고, 요 관계가 항상 성립하니까 이걸 통으로 외워놓으시고 문제를 푸는 거야. 이게 항상 일정하다고.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커져요. 속력과 굴절률은 반비례 관계예요. 속력이 느려질수록 굴절률은 커져요. 이런 것들의 관계를 따지게 된다. 됐지?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요거는. 자,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우리가 3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야. 38페이지 있는 내용이고, 거기 깊은 물에서 얕은 물로 가는 그 물의 깊이에 따라서 파면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당연히 깊은 물은 어떻게 되냐면 속력이 아까 어땠지? 빨랐죠? 그럼 이제 얕은 물 속력이 느리고, 속력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기본적인 이야기고, 이거 하나만 정리해 볼게. 유도 하나만 할게요. 유도. 그 그림을 기반으로 하는 이 스넬의 법칙을 유도하는 과정이 하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기 파동이 하나 진행을 해요. 이렇게 좀 눕혀놓을까? 이게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아마 학교에서 많이 하거든. 이거는 굴절을 한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리고 또 그 이웃한 파동이 여기서 그대로 같은 각도로 들어가서 이렇게 또 굴절을 해요. 됐지? 파동 두 개를 지금 그렸어. 굴절하는 거를. 그럼 여기서 그렸을 때 우리가 입사각과 굴절각 그릴 수 있거든. 이렇게 놓고 이게 입사가 I고 굴조가 R.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놨을 때 입사가 I고 굴조가 R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다 파면을 한번 그려볼게. 파면. 자, 얘 첫 번째 이 파면이 이렇게 그려지고, 얘도 파면 이렇게 그려볼게. 얘도 파면이 이거랑 같은 간격 가야 되니까 이 정도 나오겠네. 이렇게. 되니? 파면 그렸어. 지금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으로 그은 선 파면. 그리고 여기서의 파면도 그려볼게. 이렇게 그려주고, 이렇게 그려주고, 그리고 이렇게, 여기 이렇게 그려주겠지. 아, 좀 뭔가 좁아졌는데? 다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도 그리면 되겠지. 됐어요? 되니? 파면이 간격이 좁아지는 거 보이지? 왜냐면은 내가 좀 굴절하는 방향을 봤더니 속력이 여기가 빠른 쪽이고 여기 속력이 느린 쪽이거든. 그지? 속력이 느리다는 얘기는 파면 간격이 짧아져야 돼. 왜냐면은 이거는 마루에서 마루까지니까 뭘 얘기하는 거니? 여기는, 여기서 여기는 파장을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람다 1이라고 쓸게. 여기 V1이라고 쓸게요. 빠른 쪽이야. V2라고 쓸게. 느린 쪽이야. 그럼 여기는 람다 2가 되겠지. 이게 람다 2가 되겠죠. 느려지는 거니까. 맞니? 됐죠? 됐지? 자, 여기 요 그림만 좀 떼어볼게요. 요거 여기다 다시 여기다 그려볼게. 좀 크게 이렇게 놓고, 요렇게 들어왔고 요렇게 들어와서 요렇게 꺾였고 요렇게 꺾였는데, 여기 보니까 파면을 내가 여기다 빨간색으로 요렇게 수직으로 그어놨고, 얘는 파면이 요렇게 수직으로 이렇게 그어졌어요. 이렇게 그려졌어? 됐죠? 됐을까? 좀 그려놓으면은 법선을 하나 긋고요. 이게 입사가 I가 되고 이게 굴절가 R이 됐거든? 자, 봐봐. 이게 I면은 이건 90-I고 얘가 I가 돼. 맞죠? 얘가 R이면은 이게 90-R이 되고 이게 얼마가 돼? R이 되죠.
맞지? 이 얘를 공통으로 하는 길이 L로 놓을게요. 이거는 90도일까? 파면과 진행방향 90도니까. 얘도 90도야. 그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은 잘 봐라. 여기서 여기까지가 람다 1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람다 2라고 할 거다 아까? 파장의 길이니까. 그지? 그럼 여기다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람다 1은요. 뭐라고 쓸 수 있어? 람다 1은 L 사인 I라고 쓸 수 있고요. 람다 2는 L 사인 R로 쓸 수가 있어요. 맞지? 저거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놓고 여기 L로 보시면은 이거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은 이거 이제 여기 높이가 람다 1이고 빗변이 L이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저렇게 표시가 되지.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 그대로 갖다 써봐. 굴절을 비교하는 걸 갖다 그대로 쓰시면은 아니면 이거 쓸까 그냥? 여기가 굴절이 N1이고 굴절이 N2잖아. 그럼 N1, 2는 N1분의 N2고 얘는 V2분의 V1이라 그랬는데 이 V2, V1을 람다 1, 람다 2, F는 어차피 일정하니까 그러면은 F 곱하기 람다 1 대신에 L 사인 I 쓰시면 되고요. F 곱하기 람다 2 자리에다가 L 사인 R을 갖다 쓰면 되니까 지워져요 어차피 얘들은. 그럼 남는 게 뭐야? 사인 R분의 사인 I였잖아. 그죠? 이렇게 유도하는 거야. 왜 굴절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사인 값비가 일정하냐? 딴 값도 아니고 뭐 다른 값도 아니고 왜 사인 값비가 일정하니?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유도되는 거예요 이건. 됐어? 이거는 자주 나오는 유도 방법이기도 하고 굴절의 법칙을 증명한 내용이기도 해 얘는. 그래서 왜 굴절의 법칙에서 요 비들이 성립하고 왜 얘가 사인 값비랑 같은지를 설명하는 내용이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거 이렇게 해놓으시면 돼. 이거 한 번만 알아놓으면 돼. 다음번에 너네가 이런 거 나오면 관련 내용 보면은 이거 따라서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구나. 자, 세례 법칙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 암기해 놓으셔야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얼른 갑시다. 저 굴절에 대한 현상 예해 있죠. 이거 이거 봐볼까? 그 물속에 꺾여 보이는 연필 이거 알죠? 그 얘들아 저기 사람이 서가지고 물고기를 잡을 건데 얘가 이제 작살 이렇게 들잖아. 이렇게 작살 들어가지고 물고기 잡을 거야. 근데 여기 이렇게 물고기가 있어요. 물고기가 보여 이렇게.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는 어디다 던져야 되니? 작살을 아래 던져야 되니? 위에 던져야 되니? 아니면 보이는 데 던져야 되니? 아래?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물고기보다 더 아래? 맞아? 위? 아래가 맞는 것 같은데? 자, 봐. 물은 여기 이제 물이죠. 공기면은 물 속에서 출발한 빛이 어떻게 돼요? 꺾이죠. 어디로 꺾여야 돼? 아래로 꺾이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바라보는 이 시선에 대한 빛은 여기서 출발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고기가 실제로 여기 있어요. 물고기 여기 있는데 이 물고기가 빛이 여기서 출발해서 물고기랑 눈이 마주쳤다 해봐. 예를 들어 물고기랑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 눈에서 출발한 빛이 진행해 와서 이렇게 나한테 들어왔단 말이야. 근데 실제로 나는 이 빛이 굴절된지 모르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것처럼 보여? 여기서 그냥 온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물고기는 아래에 있지만 내가 보는 모습은 여기 있는 거로 느껴진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죠? 굴절이 돼서. 나는 내가 빛이 굴절한지 모르거든, 내 눈은. 그래서 내가 바라보고 있는 물고기보다 더 아래로 던져야지 이 물고기를 잡을 수 있다는 거. 이게 굴절의 가장 기본적인 예죠.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신기루 나와 있지, 신기루. 신기루 뭔지 알지? 사막의 오아시스 이렇게 보면은 무슨 막 나무가 하나 서 있는데 이 나무가 이제 멀리서 보니까 이렇게 반영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반영이 비쳐가지고 막 호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 막 사막 오아시스가 있는 줄 알잖아. 사막에서. 근데 이게 이제 실제로 가보면 막 없고 막 이런 거 막 영화 만화에서 보면 나오잖아. 오아시스. 그 원리거든. 봐봐. 여기가 지면인데 지면은 사막은
뜨겁게 가열이 되겠지. 햇빛에 의해서. 그 온도가 높아져요. 온도가 높아지잖아? 그러면 소리든 빛이든 온도가 높아지면 속력이 빨라져. 그러니까 이 지면은 온도가 뜨겁게 가열돼서 소리 속력이 빠르고 빛의 속력이 빠르고 위쪽은 속력이 느린 거죠, 지금. 아래쪽은. 아래쪽에 비해서. 그럼 봐라. 이 나무 꼭대기에서 출발한 빛이 어떻게 올 거냐면은 빛이 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빛 중에서 아래로 출발하는 이 빛은 이렇게 이제 여기 오잖아? 근데 얘가 가열돼서 뜨거워. 여긴 차가워. 속력이 느려진 쪽으로 꺾일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꺾여요. 빛이. 그래서 여기 사람 있고. 그러면 나는 빛이 휘어진지 모르니까 이 빛이 어디서 온 것처럼? 여기서 온 것처럼. 이렇게. 직진해 온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사실 여기는 뭐 물이 있는 게 아니라 호수가 있는 게 아닌데 내가 멀리서 보니까 이 가운데가 뜨겁게 가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된 것처럼 마치 호수에 반영이 생긴 것처럼 나무가 이렇게 반대로 반영이 보이는 거죠. 이걸 너네 똑같은 현상으로 아스팔트 지금같이 더울 때 보면은 아스팔트 멀리 보면은 그 물에 젖은 것처럼 자동차가 뒤집어져서 반영이 보인단 말이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신기루. 이거를 신기루라고 얘기하죠. 근데 자 봐. 이게 역신기루 현상이 있어. 이거는 지금 어디 지역이냐면 사막 지역이잖아. 뜨거운 지역이야. 따뜻하고 뜨거운 지역에서는 사막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되는데 반대로 극지역이잖아. 그럼 여기가 온도가 낮아요. 극지역은 차가우니까. 그럼 여기 이제 빙산이 있어 이렇게. 빙산이 있고 사람이 여기 서 있잖아 만약에. 그럼 온도가 낮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빛이? 얘는 이렇게 휘어져. 아 이거 자리가 없다. 좀 아래다 그러자. 다시. 여기다 이렇게 빙산이 있고 서가지고 사람이 서 있는데 여기 온도가 어떠니까? 낮으니까 빛이 이렇게 휘어져요. 여기가 낮으니까 얘에 비해서. 그죠? 그럼 이제 사람의 눈에는 어떻게 온 것처럼? 여기서 온 것처럼 보인다고. 그래서 빙산이 뒤집어져 떠 있는 것처럼 보여. 극지역에서는 이런 역신기류 현상이 나타나요. 체크해 놉시다. 그리고 소리 굴절. 소리는 이거 하나 설명하면 될 것 같아요. 낱말은 누가 듣니? 낱말. 낱말 누가 들어? 새가 듣죠. 우리 속담 있잖아. 낱말은 새가 듣고, 아, 새말 맞나? 맞지?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럼 이제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소리를 냈어요. 소리를 냈는데, 낮에는 여기가 온도가 높아요. 이게 온도가 낮지?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속력이 굴절할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굴절이 이렇게 위로 휘어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속력이 느리니까. 여기 속력이 빠르니까. 그래서 낮에는 소리가 위로 퍼져나간대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밤에는 거꾸로 뒤집어져 있으니까 아래로 깔리겠지.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도 소리의 굴절 현상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굴절에 대한 예를 체크를 해놓으세요. 이거 뭐 볼록렌즈, 오목렌즈나 파도가 해안선과 나란하게 진행한다. 이것도 보시면은 자 여기다 해볼게요. 같이. 파도가 해안선과 나란하게 진행한다는 얘기는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바다냐? 여기가 이제 육지예요. 많이 이렇게 있으면은 파도가 항상 들어올 때 보면은 해안선과 나란하게 이렇게 파도가 들어온단 말이야. 파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파도가 진행하는 방향이 다 무조건 해안선의 그 위치와 나란하게 돼 있어. 항상 어떠한 해안선을 봐도 이렇게 돼도 얘가 이제 파도는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오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들어오거든. 이유가 있단 말이야. 항상 해안선과 나란한 이유는 원래 먼 바다에서 파도가 올 때는 어떻게 올 거냐면 이렇게 일자로 올 거라고. 멀리서 올 때는 오는데 문제는 이 해안선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면은 수심이 얕은 부분이 이렇게 형성돼 있죠. 이런 데가 수심이 얕은 부분이야. 이렇게 되실 거 아니야. 이게 얕은 부분이죠. 이렇게 수심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진행해 오다가 자, 여기를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수심이 얕은 부분이니까 뭐야? 매질의 경계면이 생긴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까? 얕은 쪽이 느리지 속력이. 그러니까 얕은 쪽을 향해 꺾이는 거죠. 이해가니? 여기랑 법선 그려볼까? 이렇게
매질 경계면과 법선 그어놓으면은 어디로 꺾이니? 진행하는 방향으로 똑바로 못 가고 느려지는 쪽이 이쪽이니까 이렇게 꺾여버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파도가 진행해 오면서 이렇게 꺾인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해안선과 나란하죠. 이런 식으로 꺾인다. 이렇게.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매질의 경계면과 수직으로 그은 법선 기준으로 굴절하는 방향도 표시가 되는구나. 자,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굴절의 방향까지 표시가 됐어요. 자, 이거 지웠다가 얘들아, 전반사 그 내용은 굴절이랑 똑같아요. 전반사라고 써 있거든 지금. 근데 이 현상은 굴절 현상이에요. 전반사라고 써 있지만 명칭은 반사지만 굴절로 보셔야 돼. 그리고 전반사의 전자가 전부란 뜻이야. 전부 반사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빛이 있으면은 그 매질이 있으면은 매질의 경계면이 있고요. 예를 들어 여기가 물로 할게요. 여기 공기 합시다. 그러면은 그 물 속에서 출발한 빛이 매질의 경계면을 진행할 때 원래대로 못 가고 굴절을 한다고 했었어. 근데 굴절도 하지만 뭐도 하냐면은 반사도 해요. 반사는 항상 같이 일어나. 언제나 같이 일어나.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제 정확하게 이렇게. 근데 만약에 여기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 경우만 제한하는 거예요. 물에서 공기로 출발할 때야. 물에서 출발해서 공기로 진행할 때 만약에 내가 이게 법선을 그어놓고 이게 입사각인데 굴절각이거든 지금. 굴절각이 더 큰 상황이야 지금. 여기서 내가 조금 더 입사각을 더 크게 써볼게. 이렇게 입사각이 더 커졌어요 지금 얘보다. 이렇게 입사각이 커졌고 그럼 굴절 많이 하겠지. 아까 세레 법칙에 의하면은 입사각과 굴절각의 그 크기는 비례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인 값에 비례하니까 이거 커질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입사각이 커지면 반사가 또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반사도 하고 굴절도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게 하다 보니까 이러한 경우가 하나 생기는 거야. 어떤 경우냐면 자, 내가 이렇게 쐈더니 되게 크게 쐈더니 얘가 거의 이렇게 따라가는 거야. 거의 막 누워서 가요. 만약에 좀 더 이렇게 쏠게. 이렇게 쐈더니 입사각 쏙 쐈고 굴절각 쐈더니 이게 거의 누워서 가는 거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입사각을 좀 더 크게 더 누워서 쏜 거야 이렇게. 그때 얘가 매질의 경계면을 타고 가는 거죠. 이런 일이 발생하네.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빛이 안 빠져나가는 거죠. 실제로 실험할 수 있는 건데 그 레이저 포인트 같은 거 있잖아. 빛 쏘는 거. 그 레이저 포인트를 물 속에서 쏴가지고 그 이렇게 비스듬하게 쏘다가 점점 누워서 쏘잖아. 이렇게 점점 누워서 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바깥으로 빛이 안 빠져나와요. 왜냐면은 이 빛이 진행을 하다가 반사는 됐고요. 당연히. 그리고 굴절한 빛이 있어야 되는데 굴절한 빛이 매질의 경계면을 타고 진행을 해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이런 바깥으로 빛이 안 빠져나가지. 조건이 하나가 필요한 거야. 어떤 조건이냐면은 물에서 공기로 갈 때, 즉 속력이 느린 데서 속력이 빠른 데로 갈 때만 가능하죠. 그래서 지금 이걸 전반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전반사는 조건이 필요한데 무조건 첫 번째 조건이 속력이 느린 매질에서 속력이 빠른 매질로 진행할 때만 가능하다. 거꾸로는 안 돼요. 빠른 데 느린 데로 가면 굴절을 저렇게 못 하거든. 그리고 이 말은 속력이 느린 매질이라는 뜻은 같은 말로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요거랑 같은 말이죠. 또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갈 때 됐죠? 그리고 이거 이런 말도 써. 앞으로 이제 보면은 속력이 느린 매질을 보통 밀한 매질이라고 얘기해요. 밀한 매질. 속력이 느리다. 그 이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 파동 아까 종파의 소밀파랑 달라요. 종파의 소와 밀하다는 뜻과 조금 다른데 그냥 속력 느린 매질을 밀한 매질로 보시면 돼요. 빛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물이 밀한 매질이야. 공기보단. 유리가 물보다는 밀한 매질이야. 이렇게는 구분하거든. 그래서 얘는 소한 매질 이렇게 얘기하니까 소한 데서 밀한 데로 갈 때 이렇게 이 세 가지를 다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조건이야. 전반사가 일어나려면 무조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야 돼요. 굴절률 큰 데서 작은 데로 가야 돼. 이거 많이 물어봐. 엄청 많이 물어봐요. A, B, C 매질 준 다음에 뭐 A가 B보다 굴절률이 크다.
이런 식으로 속력이 느리다 이런 거 많이 물어보거든. 그래서 굴절, 전반사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한 조건들이 문제에서 항상 등장하고 이 조건만 봤을 때는 자 이렇게 해서 전반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그 스타트가 되는 시점이죠. 여기서 있잖아. 이 입사각을 뭐라고 쓸 거냐면 IC라고 쓸 거거든요. IC. 요거를 이제 임계각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임계각은 굴절각이 90도가 될 때의 그 입사각을 임계각이라고 정의하는 거야. 임계각이라는 거는 굴절각이 90도가 됐을 때. 자 그러면은 이때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빛이 안 빠져나가는 거잖아. 만약에 이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로 빛을 쐈어요. 이렇게 여기다가 더 큰 각도로. 그럼 어떻게 될까? 지금 임계각이 딱 굴절각 90도 되는 각도거든. 얘보다 더 큰 각도로 쐈어. 반사 돼 안 돼? 되겠죠. 반사. 굴절 됐어 안 됐어?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따라가. 이게 가니 무슨 얘기지? 이제 이 지평 그 매질의 경계면을 따라 진행하는 걸 넘어서서 오히려 거꾸로 돌아와 버려 다시. 그러니까 얘는 반사가 일어난 거가 아니라 좀 굴절이 일어나. 반사랑 굴절 같이 일어나. 이 빛은 반사도 됐고 플러스 굴절도 된 거야. 근데 전부 다 반사된 것처럼 들어왔잖아. 그래서 전반사라 부르는 거고. 얘는 빛이 바깥으로 안 빠져나가요.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추가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조건이 뭐야? 입사각 I가 뭐보다 커야 돼? 임계각 IC보다 임계각보다 크면은 전반사가 일어나요. 무조건. 입사각이 임계각보다 크다. 이 두 가지 조건은 체크. 되게 잘 물어보죠. 전반사. 전반사랑 굴절은 수능에서 이게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100%한 문제 나와 얘는. 전반사가 나오든지 굴절이 나오든지 뭐 이런 관련된 내용이 무조건 한 문제가 나와. 그래서 알아두셔야 돼. 그리고 아까 파동의 성질 있지. 진행하는 거. 그 뭐 마루, 파장, 주기 이것도 한 문제가 나와. 여기는 적어도 수능에서 두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오늘 배운 거 중에서. 그러니까 그 수능에 내가 수능을 볼 건 아니지만 수능 얘기를 내가 왜 자꾸 하냐면 수능에 자주 나올수록 그만큼 기출이 많고 많은 유형들이 쌓여 있고 그만큼 학교 내신에서 많이 등장하는 문제들이지. 뭐 무조건 볼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전반사 특히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얘는 물리투에도 나와. 이 내용. 물리투에도 나오고 무조건 기출되고 물원에도 기출되고 과거에도 기출됐고 지금도 기출되고 되게 많이 나오는 주제예요. 이거는 전반사 조건을 기억해 놓으세요. 이런 그 매질의 조건과 이 각도의 조건 두 가지가 있다. 그래서 이 조건만 만족이 되면은 무조건 빛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이 내부를 타고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이게 전반사라는 얘기야. 되셨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활용하는 게 이제 뭐가 있냐면은 광섬유라는 게 있어. 근데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우리가 식을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게. 임계각들을 결정할 수가 있어요. 구하는 식이 나와. 실제로 값도 구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볼게. 얘를 n 밀이라고 하고 얘를 n 소라고 할게. 굴절률의 차이를. 그럼 n 밀이 굴절률 큰 거예요 지금. n 밀한 매질이라는 뜻이야. 속력이 느린 매질이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은 n 밀에서 n 소로 지금 쏜 거잖아. 그럼 우리 이거 스네 법칙 그대로 적용할 수 있겠어? 이걸 너네가 직접 해봐야 돼. 문제를 풀 때는 A에서 B로, B에서 C로, C에서 A로 갈 때 각각 이런 경우를 쓸 거라고. A에서 B로 간다. 밀에서 소로 간다. 그러면은 얘는 뭐라고 쓰면 되니? N 밀분의 N 소라고 쓰던지 아니면은 V 소분의 V 밀로 쓰시면 돼요. 맞죠? 항상 이렇게 쓰면 돼. N 1,2는 1분의 2, 2분의 1. V는 2분의 1이고 굴절률은 1분의 2야. 됐죠?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네 이거. N밀분의 N소.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똑같아야 돼? 사인 R분의 사인 I. 이 순서만 안 헷갈리면 돼. 항상. 이렇게 스네의 법칙을 만들 때는 이 세 가지를 제일 많이 쓸 거야. 하나, 둘, 셋, 이거 있다. 됐죠? 이렇게 세 개 놓고서는 자 봤더니 얘는 밀분의 소가 맞는데 굴절을 구할 수 있는데 얘를 봤더니 사인 R 90이잖아. 그죠? 90이니까 지워져. 그럼 뭐만 남아? 사인 I만 남지. 이때 사인 I, 사인 R이 90일 때 사인 I 값이 IC 값이야. 여기다 IC라고 쓸게. 따라서
사인 IC, 즉 임기각의 사인 값은 뭐분의 뭐니? N밀분의 N 소액값이다. 즉 굴절률의 비구나, 그냥 속력의 비구나. N밀분의 N소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뭘 구할 수 있다? 사인 I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됐죠? 제일 많이 나온 케이스 보여줄게. 봐봐. 이렇게 광섬유라는 걸 만들어. 광섬유 하고 하자. 광섬유 하고 합시다. 광섬유 하고 저 얘기해 줄게. 일식을 일단 정리해 놓으시고요. 제일 많이 나오는 식이니까. 자, 이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광섬유라는 장치를 만들어. 광섬유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해서 쭉 섬유를 만들어. 유리섬유를 만드는데 유리섬유가 이렇게 돼 있는 거야. 두 겹을 만들어 놔요. 유리섬유 두 겹을. 하나는 바깥 유리, 그다음 내부 유리 해서 이 내부 유리를 코어라고 부르고 외부에 있는 유리를 클레딩이라고 부르고 얘는 소한 매질이고 얘는 미란 매질이야. 즉 굴절률이 큰 매질이 코어고 굴절률이 작은 매질이 클레딩이래요. 속력이 느린 매질이 코어고 속력이 빠른 매질이 클레딩이야. 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첫 번째 조건은 만족이 돼요. 여기서 빛을 내부에서 쏠 거야. 내부에서 빛을 이렇게 쏴버리면은 이렇게 쏴버리잖아요. 그래서 쭉 쏘면은 일단 첫 번째 조건 미란 매질에서 소한 매질로 진입시키는 건 확정이 되죠. 전반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야? 임계각이 입사각보다 크면 되잖아. 그럼 이 코어와 클레딩의 임계각 어떻게 구할 건데? 이걸로 구하면 돼요. N 코어분의 N 클레딩으로. 우리가 굴절률 알고 있는 유리값 두 개를 써가지고 굴절률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사인 값이 결정되겠죠. 쐈더니 이게 임계각보다 더 큰 각도네? 그럼 전반사가 되는 거야. 전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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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사. 계속해서 전반사를 하면서 빛이 진행을 해요. 속력은 C의 속력으로. 이걸 갖다 통신으로 이용한다는 거지. 광통신이 되게 좋은 게 이거야. 되게 유용하죠, 이거. 통신, 우리 인터넷이나 이런 보통 인터넷 많이 쓰죠. 인터넷 광통신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야. 다 광섬유 갖다 써요. 빛의 속력으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가 있거든. 근데 얘가 반사랑 뭐가 다르냐면은 반사는 아무리 반사를 거울 같은 걸 써도 예를 들어서 이제 거울 이렇게 놓잖아. 빛을 쏴서 거울 맞고 예를 들어 이렇게 거울 또 해놓고 또 진행하고 막 이렇게 거울로 보내잖아. 그럼 거울은 빛이 가면서 계속 백이 유지가 안 돼. 거울은 빛을 반사를 시키지만 일부 엄청 소량의 빛은 흡수가 되거든. 거울 매질로. 그러니까 거울은 반사율이 굉장히 좋긴 하지만 이걸 몇백 번, 몇천 번, 몇만 번 하면은 빛이 끝까지 갔을 때는 백이 안 남아요, 그냥. 자꾸 손실되니까. 근데 전반사는 있잖아. 얘가 지금 반사가 된 것도 있지만 굴절도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거의 백이 다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간다는 거죠. 정보 손실 없이. 그리고 속력은 빠르고. 우리가 인터넷 할 때 너네 잘 모르던데 우리가 미국이나 유럽이나 어떤 이런 외국에 있는 그 홈페이지나 사이트들이랑 그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하잖아. 그럼 내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홈페이지를 접속해요. 그럼 미국의 홈페이지는 서버가 미국에 있겠지. 그럼 우리는 미국에 있는 서버로 접속하는 거잖아. 근데 그게 누르자마자 바로 클릭돼서 바로 화면이 뜨잖아. 엄청 빠르죠? 그 서버는 미국에 있는데 그 미국까지 통신을 내가 뭐로 하는 거냐면 이걸로 하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나라가 있겠잖아.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이렇게 태평양 연결돼가지고 미국까지 이어져 있어. 이 섬유들이 해저 광 케이블이라 그래서 바닷속에 전 세계에 다 연결시켜놨어. 그물처럼 다 바닷속에 깔아놓고 해저 깊은 곳에 태평양 깊이 2,000m, 3,000m 되잖아. 그 밑으로 다 가라앉혀놨어 그냥. 그래서 여기 연결돼 있고 막 이쪽을 타고서는 유럽도 가고 이쪽으로도 가고 막 아시아 쪽 가고 막 다 연결돼 있어. 복잡하게 바닷속으로 해저 광 케이블이라 그래. 이거를 엄청나게 많이 깔아놨어요. 그래서 다 이걸로 연결돼 있으니까 우리는 빛의 속력으로 딱 연결하자마자 빛의 속력으로 여기까지 미국까지 연결돼 있어. 접속되는 거야 그냥. 그렇게 쓰고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있잖아. 그 유형 중에서 뭐가 있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알아놓은 상태에서 사인 IC는 M밀분의 N소를 알아놓은 상태에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굴절률이 A이고 이가 굴절률이 B인
매질이야. 코어 클래딩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얘가 내부가 코어고 바깥이 클래딩이겠지. 그래서 이제 빛을 쐈더니 이렇게 전반사가 됐대. 막 전반사 돼가지고 진행을 했대. 여기서 전반사가 일어났다. 근데 이거를 똑같은 상황에서 B 대신에 C로 바꿨어요. 이렇게 C로 봐서 똑같은 각도로 쏜 거야. 이 각도로 똑같은 각도로 쐈더니 전반사가 안 된 거야. 이렇게 C의 굴절률은 B보다 크다. 이런 거 물어본다고. 어떻게 쓰는지 알겠어? 잘 봐. 전반사가 얘는 안 됐어요. 자, 어떤 차이냐면은 여기서 우리가 A와 B의 임기각을 계산할 수 있어. sin IC는 NA분의 NB. 여기도 sin IC는 NA분의 NC죠. 이렇게 표시할 수 있잖아. 근데 얘가 전반사가 안 됐다는 얘기는 임기각이 뭐 했다는 얘기니? 크다는 얘기니 작다는 얘기니? 전반사가 잘 되려면은 임기각이 작을수록 잘 돼요. 맞지? 이 임기각이 낮을수록 작을수록 전반사는 잘 되는 거야. 따라서 얘가 전반사가 안 됐다는 얘기는 임기각이 얘가 컸다는 얘기야. 같은 각도로 쐈을 때 안 됐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NA는 그대로인데 NC가 커졌다는 얘기지. NB보다는. 따라서 C의 굴절률은 B보다 크다가 맞아요. 이렇게 전반사 되고 안 되고 가지고 우리가 매질의 굴절률을 비교할 수 있다고. 이해가시죠? 이게 제일 전반사 중에서 가장 일반화된 문제로 많이 나오는 형태야. 저런 것들이. 매질의 굴절률을 조작해서 전반사가 되고 안 되고 또는 뭐 어떤 매질을 썼을 때 전반사가 되냐 안 되냐 이런 걸 물어보는 형태죠. 그래서 그 뒤에 있는 문제들이 이제 그런 형태의 문제들이 있고, 자, 우리 41페이지에 있는 광통신의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전자기판은 내가 다음 주에 할게요. 전자기판 내용이 그렇게 긴 건 아닌데 우리 문제 풀 때 전자기판 내용은 빼고 푸시면 될 것 같아요. 통신 전자기판 나오는 얘기는. 그리고 문제를 풀 때 보면 되는데 내가 한 문제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우리 뒤에 전반사 통신 그 20번 하나 풀자. 20번 몇 페이지냐면 56페이지 56페이지에 20번 하나 풀고 마무리할게요. 수업을. 지금 얼른 보세요.